안녕하세요. 김영드라이브 오늘은 오랜만에 인터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인터뷰를 해주실 분은 제게는 아주 특별한 분인데 여러모로 그래서 왜 특별한지는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면서 어,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뭐 우리 방송 청취자들께 야 김영대 이러면 뭐 모르는 분이 없겠지만 우리 이쪽 그 음악 평론, 네, 뭐 칼럼 이쪽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계시지만 적어도 저한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이분은 이름 석자면은 나 알아. 잘 알아? 혹은 뭐 그냥 이름이라도 들어봤어. 혹은 뭐 나 예전에 팬이었어. 이런 분들도 진짜 많으실 것 같아요. 우리 방송이. 네, 일단 소개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영원한 팝 칼럼니스트. 저에게는 팝 칼럼니스트라는 이름이 진짜 뭔가 딱 맞아요. 예. 지금은 다른 일들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성우진 선배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또 살짝 더 어색하고 그러긴 한데 뭐 너무 형식적이지만 본인 이렇게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네. 방금 소개해 주셨던 팟칼럼니스트로 가장 오래 활동을 했고요. 이후에는 요즘에 우리 대중음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음악 평론가 이 직함이 요즘엔 더 어울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월간 팝송 이후에 나왔던 잡지들은 거의 다 제가 참관시켰거나 만들어 봤으니까 맞아요. 뭐 핫뮤직이라든지 월드팝스라든지 뭐 락킷이라든지 서브 기억하시는 분들은 음, 그 잡지 편집장으로 한 10여 년, 네 잡지 거치면서 한 10여 년 넘게 일을 했고, 이외에는 이제 방송 작가 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방송 게스트로도 많이 활동했고, 현재는 인천에 있는 경인방송 IFM에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는 한밤의 음악여행 송우진입니다. PD와 DJ를 겸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좀 낯서네요, 사실 이런 게. 그쵸. 아까 좀 우리 저 레코딩 시작하기 전에 이거 딱 두 번째라 그러셨잖아요. 예, 진짜 두 네, 번째. 딱 두 번째요. 이게 사실 저도 저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포맷인데 우리 선배님에게는 참 그러실 거라 생각이 들고 제가 뭐 누구 씨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분은 진짜 딱 그게 안 내킵니다. 예, 저에게는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미국식으로 하셔도 돼. 이름 불러도 돼. 우진 뭐 이렇게 아이, 아무렴 어때요? 또 이렇게 또 열린 마음의 선배님이신데 아이, 그렇게 이렇게 늑수구리하게 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음. 뭐든지 허용이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 생각에는 오디오만 딱 들어도 이 사람하고 아시는 분 진짜 많을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저희 방송이 잘들 그 모르시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 김영대 라이브가 제가 뭐 BTS 얘기 막 이런 거 많이 하고 이러니까 굉장히 나이가 어린 분들이 많이 들으실 거라고 실제로 알고 있고 어디 제가 방송 나가도 그거 뭐 어린 분들 많이 듣겠죠 그렇게 말해요. 뭐 그런데 제 그 채널 그 연령 구성 그 통계가 있습니다. 해보면 제일 많은 사람이 40대에서 50대까지 제일 많아요. 그리고 음, 50대에서 60대와 30대에서 40대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게 거의 다고요. 그러니까 30대에서 60대까지가 거의 다라고 보면 되고 오히려 20대에서 30대까지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에 이번에 새내기로 들어간 뭐 19살 회원도 그 구독자도 있었지만 아주 드물게 있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지금 제 방송을 김영대 라이브 뭐 저 때문에 아셨지만 김영대 라이브를 들으시는 상당수들은 저보다는 성우진이라는 사람이 훨씬 더 익숙하고 친숙하고 유명하고 그런 사람일 거예요. 라디오를 좀 많이 들으셨거나, 맞아요, 맞아요. 뭐, 어, 특히나 잡지, 그리고 음반을 좀 많이 사신 분들, 예전에 라이센스 음반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락 음악, 헤비메탈은 거의 제가 한동안 거의 쓸 때가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한 20여 년 전, 이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최소 음, 15년? 요즘에는 뜨문뜨문 쓰긴 하는데 그때는 바빴죠. 진짜 뭐 그 우리 뭐 잘은 모릅니다만 이 음악 평론으로 이 재벌의 위치까지 가신 몇 안 되는 분이지 않을까? 그 제자는 어떤 제자예요? 한자로? 이거 다른 제자 같은데 내가 아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진짜 근데 정말 한때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음반 이 탁 열면은 지금도 제가 지금은 라이센스 CD를 많이 안 사 갖고 진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음반 속지, 예, 테이프 사면은 테이프 사도 가끔 인제 평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뒤에는 가사, 앞에는 설명 요렇게 되는 시절이 진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그 딱 저 시절이죠. 요즘에 이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이제 중고 음반도 다시 돌고 있지만 이제 그 맞아요. 바이닐 음반들이 네. 이렇게 다시 살아날 줄 몰랐잖아요. 맞아요. 딱 그 LP 시대에 맞아요, 맞아요. 평론을 시작해서 LP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갖고 계시면은 CD로 재발매됐을 때는 다른 분이 다시 쓰는 어. 경우도 그쵸, 있었거든요. 그쵸. 사실은 이제 1988년 너무 오래됐다. 사실 이 올림픽 우리 애 올림픽 때인데 호돌이 나오고 이럴 때잖아요. 그때 사실 20대 중반 나이로 만류 뭐 레코드 회사가 발칵 뒤집혔어요. 이렇게 어린 그러니까 그 당시 이사님 말로는 이렇게 어린 애한테 왜 그 유명한 분들이 많은데 맡기냐고 이제 그런 만류와 이제 호통이 있었다고 하는데 20대 저를 초반 발탁 맞죠? 했던 20대 중반 딱 중반 25. 25. 예, 예. 아. 그때도 말도 안 되는 날이긴 했는데 메탈리카의 이제 4집부터 And Just For 이걸 맡았죠. 그 레드 제플린이 아니었나요? 당시에는 아니요. 메탈리카가 시작이에요, 저는. 메탈리카였구나. 레드 제플린은 제가 이제 팬클럽 회장이었고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팬클럽까지. 인생이 얽힌 문제고 제가 이제 가장 먼저 샀던 CD가 또 이제 그 CD로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는 CD 없을 때 미국에 가는 형이 있어 갖고 CD라는 게 도대체 뭘까 없을 때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안 팔 때. 그때 이제 처음 샀던 게 또 레드 제플린 1집, 4집 이렇게 사다 달라고 그랬었는데 CD 없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그게 제가 이제 고등학교 2, 3학년 그때 우리나라에 아직 CD가 안 나왔는데 미국에 나왔다는 소리를 들어서 음. 도대체 어떤 걸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CDP도 없었는데 그냥 일단 사다 달라고 그랬어요. LP하고 도대체 뭐가 다를까? 그러고서는 듣지를 못했죠. 한동안 CDP 살 때까지는 음. 갖고만 있었어요. 음. 그냥 그 정도였는데 사실 이제 LP 같은 경우에도 그때는 그렇게 특별하게 돈이 없어서 턴테이블을 살 수가 없었어요. 집에 일단 전축이 망가졌기 음. 때문에 음. 외삼촌이 쓰던 뭐 좋은 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직접 돌릴 수는 없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다가 LP를 한 700장 정도 모으고 턴테이블 처음 샀던. 제가 사기 시작한. 아. 아아. 그러니까 좀 욕심이 많은 거죠. 일단 없어도 일단 어. 사자. 이런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음. 예. CD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CDP 생기기 전에 모험을 했죠. 그러셨구나. 야 근데 지금 이제 목소리 또 들으신 분들은 만약에 이제 최근에 활동을 계속 이제 팔로우업 하신 분들은 익숙하시겠지만 예전에 성우진을 기억을 하고 한동안 딱 그 갭이 있다가 지금 김영대 라이브를 통해서 성우진 팟컬럼니스트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 '아 뭐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아.' 이게 물론 뭐 나이도 드시고 그랬지만 이 비주얼도 항상 언제부터 그러셨는지 모르겠는데 딱 그 머리를 뒤로 이렇게 딱, 예, 딱 쪼매시고 묶으시고 그다음에 항상 이렇게 뭔가 제 인상에는 항상 이렇게 웃으시는 느낌인데 제 생각에 이렇게 눈매나 같은 게 그래서 좀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좀 웃으시는 것 같은데 또 말씀은 살짝 좀 이렇게 까칠한기가 살짝 묻어 있으면서 그리고 제가 목소리 톤 자체도 좀 그렇죠. 그치. 예. 예, 그리고 얼마 전에 통화하면서 그 얘기했는데 목소리가 장난기 많고 반항심 많은 중고딩 목소리다. 제가 그런 말씀을 높고 좀 빠르죠. 높고 빠르고 어. 약간 좀 어떤 때는 잘못 들으면 공격적이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 예, 그런 갖고 특징이 좀 있었어요. 라디오는 물론 익숙하고 글도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딱 음반 사면은 착 그 앞에 있고 딱 뒤집으면은 거기 쭉 하면은 제가 그때 이따가 뭐 그런 얘기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때 기억나는 이름이 뭐 김광한 씨도 있었고 근데 그분 DJ로 더 유명하시지만 글 많이 쓰시던 분 중에 이양일 도시의 카우보이 이양일 씨 뭐 예, 또 이한희 선배님은 또 얼마 전에 모셔 갖고 같이 일도 하긴 했었는데 뭐 친 저에겐 영원한 선배님이니까. 친하세요? 예. 그리고 뭐 전영혁 선배 뭐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뭐 맞아요. 절대적인 성시환 선배 맞아요. 저의 이제 그 갈 길을 잡아 주신 분들이죠. '저렇게 어. 돼야겠다.' 야 그렇게 인제 그러니까 계보가 그래 갖고 그렇죠. 저에게는 그 딱 성우진이라는 이름이 그리고 이름도 뭐랄까 이게 이름도 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김영대 별로 그렇게 잘 튀진 않아요. 근데 성우진 뭔가 좀 이 평론계 중에 또 우진도 은근히 많고 아무튼 근데 성우진이라는 이름이 뭔가 신선해 딱 느낌에. 그래서 근데 지금 음 이제 그 농담 반 진담 분들은 그 음악 평론가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팟칼럼니스트계에서 나중에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성씨가 제일 많아요. 어 성 예, 음악 기자 뭐 팟칼럼니스트 다 그래요? 포함해서 성씨하고 정씨가 맹렬히 싸우다가 성씨가 이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이 꽤 많아요. 뭐 음. 성문영, 성문형 그죠? 성시권, 예, 맞아요. 그리고 또 성시권. 지금은 그 다른 이름으로 바뀌긴 했는데 그 예전에 이제 그 레코드 회사 다니면서도 그래서 성정으로 하는 분도 있었고, 아. 그리고 또 지금 3호선 버터플라이 하시다가 또 지금 하는 또 우리 교수님 성씨가 또 그죠? 있고, 성시환. 네. 예, 또 성씨가 굉장히 많아요. 그 궁금한 게 이건 진짜 쓸데없는 질문인데 성문형 씨와는 전혀 어떤 관 그게 뭐 친척 아니, 그러니까 네. 뭐 그 직접적인 그 연결은 안 되지만 네. 성씨가 이렇게 그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본이 하나여서. 아니 이렇게 그리고 만나면 서로 잘해주라 뭐 이런 게 좀 있어갖고. 또 같은 잡지에서 일하신 적도 많이 있어요. 그 지금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도. 그쵸? 아니 성문영 씨도 제가 발탁을 했었고 서부에서도 같이 했었고 그죠? 예, 같이 일을 했었던 거죠. 한뮤직에서 제가 그랬구나. 이제 대학생 때 4학년 때 더 학교를 안 다니는 게 낫지 않냐 이래갖고 서울로 불러들였었고, 그게 무슨 지금 나 뭐 굉장히 뭐 제야의 고수 아유 뭐 대단하죠. 최고죠, 최고. 예, 대단하죠. 최고의 실력자. 예. 글도 뭐 기가 막히고 제가 뭐 어디 오픈된 자리에서 항상 성우진 제 성씨야. 성우진하고 성문형 그러니까 심지어는 최근까지도 이 두 분을 만난 적이 없어. 저는 성문형 씨는 아직도 만나 본 적이 없습니다. 말해 본 아, 적도 그래요? 없고 전화해 본 적도 없고 뭐 이메일 하나 보내 본 적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그분이 저를 아시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저는 글이라든지 음악을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성우진 선배, 성문형 잘 몰라도 선배. 예. 이 두 명은 저에게 진짜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는 진짜 사실은 하면은 좀 부끄러운 것도 있고 그런데 한때는 제가 성우진 선배가 쓴 글 같은 거 이렇게 팝 컬럼니스트 그러니까 팝 컬럼이라는 게 뭐 뭐가 외국 사람들이 그 쓴 글 보고 내가 베낄 수는 없으니까 성우진 선배가 이렇게 딱 쓴 거 이렇게 보고서 거의 카피를 해요. 예. 제가 인제 아마추어 시절인데 비슷하게 카피를 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가수 이름만 다르지만 '아 이 사람이 요런 얘기를 했으면 나도 요런 얘기를 해 보고 예 요런 얘기를 했으면 요런 얘기' 그 얘가 이건 또 뭔지 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성문현 씨 얘기 나온 김에 성문현 선배 같은 경우는 제가 그분이 쓰신 어떤 리뷰가 있어요. 네 지금 이건 말할 수가 없어. 어떤 리뷰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진짜 거의 그러니까 음악으로 따지면 이렇게 그 사운드를 팔로우하는 거지. 똑같이 그 음. 느낌으로 리뷰를 제법 여러 번 썼어요. 왜냐면 그 느낌이 좋아서 그 글의 어떤 플로우 같은 게 좋아서. 그래서 아무튼 아, 두 분 그때는 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맞죠. 사실은 '배운 게 있나 전혁엽 어디서.' 선배의 어떤 글 패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보면 패턴이 있어요. 글의 그 흐름이라는 게 있거든요. 각자의 맞아요. 어떤 특징이라는 게. 음음. 뭐 전혁엽 선배 글을 많이 기본으로 해서 비슷하게 써 보려고 그래서 말투나 이런 것도 좀 그죠. 비슷해졌죠. 아 예. 그래서 그렇구나. 아무튼 요런 얘기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고거 살짝 좀 뒤로 제쳐 놓고 일단 근황을 좀 듣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성우진 지금은 뭐 하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열심히 살아온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억울한 말이지만 뭐 그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아까 라디오 디제이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네. 라디오 직접 제작하고 이제 PD이자 요즘에는 인제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도 안 되는 용어인데 PDJ라고 PDJ. 이제 예, 그렇게 진행을 해요. 혼자서 인제 엔지니어링까지 다 하는 거죠. 뭐 작가까지. 그러니까 모든 걸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혼자만 있는 거예요. 혼자서 기계 조작하면서 뭐 제작도 하면서 뭐 목소리도 그냥 아주 듣기 힘들 정도는 아니니까 직접 음. 마이크까지 잡고 인제 다 하는 걸 PDJ라고 하는데, 이제 한동안 뭐
MBC라든지 KBS 이런 뭐 사실 저는 이제 MBC 방송을 많이 했죠. 이제 그쵸. 지금도 MBC. 만약에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제 신해철 씨하고 했었던 이제 FM 음악 도시 맞아요. 이렇게 시작을 했죠. 이후에 이제 뭐 유희열 씨하고도 했고 맞아요. 이소라 씨하고도 네. 했었는데 이제 시장을 물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했던 방송이었고 그쵸. 워낙 인기가 맞아요. 있어서 어, 아마 지금도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맞아요. 그때 그 사람이구나. 그쵸. 꽤 그때는 뭐 인기가 엄청나게 있었으니까 신해철 씨 후광이긴 했지만 음. 사실 어디 가면은 막 잡힐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얼굴은 모르는데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되기 이제 시작하면 막 따라오네. 알아듣고 예, 공연장에서도 잡혀본 적이 있고 막 많이 아, 그랬었는데 아이돌이네, 그래서 아이돌. 그, 이- 신해철이라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사람이구나 뭐 이런 음. 거를 이제 느끼기도 했었는데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아마 많이 이제 목소리 같은 것도 기억을 하실 거고요. 이제 뭐 많이 늙긴 했지만 이제 뭐 그때는 한참 젊을 때 했었던 거고 뭐 이후에는 이제 한동안 락 페스티벌 많이 만들었죠. 제가 이제 그래서 맞아요. 뭐 지금까지 또 이어지고는 있는데 예전하고 좀 달라지긴 했지만 부산국제락 페스티벌을 네. 한동안 한 7, 8년 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그 외국의 엄청난 밴드들 우리나라 이제 펜타포트나 이런 거 아직 없을 그쵸. 때였거든요. 독보적으로 이제 부산에서 막 가장 시끄러운 페스티벌이었죠. 헤비메탈 뮤지션들이 많이 왔으니까. 음. 음. 뭐 거의 우리는 뭐 심포닉 메탈서부터 데스 메탈까지 오는 이제 그런 행사 하다가 이후에도 이제 몇몇 페스티벌 더 했었고요. 인천으로 넘어와서는 송도 맥주 축제, 예, 송도 아. 맥주 축제 그거도 이제 했었고요. 경인방송에서 아. 진행을 하는 거니까. 예. 현재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하는 방송이었는데요. 요즘에 라디오들이 이제 다 이제 구조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조금 시간이 당겨졌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역시 뭐 선배님들이 하시는 방송의 틀을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니아용 방송. 그러니까 근데 다른 라디오에서는 음. 잘 안 나오는 그리고 네. 뭐 프로그레시브 락 헤비메탈까지 나오는 엽기적인 방송이죠. 어떤 사람이 들으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곡들이 나오는 음. 아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오히려 12시에서 2시였는데 10시면은 좀 더 골든 시간으로 가깝게 옮긴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조금 더 들을 수 있다는 건 있지만 음. 보통 요즘에 일찍 주무시는 분들은 10시, 11시면 또 주무시기 때문에 뭐 거기서 거기고요. 또 심야에서는 또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긴 있고 음. 아직은 좀 분석 중입니다. 음. 네. 저번에 제가 그 사적으로 대화를 할 때 아니 밤에 하니까 참 밤에 사람들이 또 많이 듣나요? 뭐 이런 얘기하다가 그랬더니 여기는 그냥 맘대로 해. 왜냐면 방송국 높으신 분들도 이 시간대는 거의 자." 그래 갖고 오히려 예, 뭐 사실 이제 그런 장점도 있죠. 사실 그러니까 음. 여러 가지. 그리고 또 10시 이후에는 청소년 보호 시간이 이제 음. 해제가 되니까 해제되니까. 해제되는 시간이긴 어어어. 해서 뭐 곡성곡에도 약간 좀 편하게 진행할 수도 있고요. 뭐 음. 분명히 19금이라는 게 이제 붙는 곡들이 있으니까 음. 뭐 우리 음악도 그렇고 외국 음악도 사실 이제 그 방송국이 이제 지상파여서 그런 규정을 이제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거고 인터넷 방송이나 뭐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데면 이제 유튜브 이제처럼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쪽은 또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예. 사실 방송할 수 있는 필드로는 가장 편한 쪽이고요. 일단 제가 책임을 지니까 제가 이제 프로듀서고 이제 하니까 이제 제가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다고 봐야죠. 선곡이라든지 뭐 모든 멘트라든지 뭐 하다못해 이제 기계 조작도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잖아요. 제 목소리를 갖고 음.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면 될지 이제 사인을 받는 게 아니라 PD가 있으면 이제 사인도 받고 이제 그때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면 약간의 이제 제재도 있을 거고 근데 굉장히 편하죠. 사실 매니아용 방송으로 더할 나위 없이 그러니까 딱 예전에 MC가 아닌 디스크 자키를 할 음. 수 있는 진짜 디스크자키. 딱 그런 방송이죠. 예예. 근데 궁금한 게 이게 PDJ라 그러면 방송 하는 현장의 느낌이 딱 뭐가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뭐 우리 소위 말하는 왜 요새는 보이는 라디오 많으니까 왜 보이는 라디오 있으면 이렇게 밖에 컨트롤하는 데 있고 안에가 이제 부스가 있고 이제 진행자가 뭐 이렇게 보면서 하고 요새 진행자들은 이제 거의 뭐 안 만지죠. 그냥 대충 하고. 예, 그리고 뭐 이제 웬만한 방송은 사실 어떤 약간의 아무리 그 라디오라고 그래도 뭐 나름의 대본 같은 게 있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예. 어. 대부분의 방송들은. 근데
딱 저는 빈 선곡표 하나 갖고 딱 들어가요. 그 안에 혼자 선곡표만 있는 거죠. 그냥 그 안에 이게 큰 그러니까 예, 스튜디오 안에 그러니까 음. 앞에 콘솔 다 있고요. 그러니까 네. 옆에 CDP 있고 뭐 이제 컴퓨터들이 요즘에 이제 컴퓨터들로 이제 많이 작동을 하니까 그래서 다 세팅해 놓고 이제 맞춰 놓고 뭐 광고도 걸어 놓고 시그널 걸어 놓고 CD 걸어 놓고 제가 조작하면서 제가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서 다 관리를 하는 거죠. 뭐 원고도 제가 써야 되고 근데 사실 뭐 어떤 데는 그냥 즉흥 원고도 많아요. 머릿속에서 그냥 나가는 애드립, 거고. 애드립. 예, 방송 작가도 제가 뭐 89년부터 했었으니까 뭐 엄청 어. 방송 작가도 베테랑. 그래서 정식 작가거든요. 작가협회. 다 어. 등록도 돼 있는 작가고 저는 라디오 작가로 등록도 돼 있고 사실 이제 드라마도 써봤었고 그랬기 아. 때문에 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요건은 이제 갖춰놨죠. 공식적으로 갖춰놓은 거죠. 그러니까 프로듀서, DJ, 작가 그리고 또 기계 조작도 하니까 엔지니어. 뭐 보통 다른 방송국의 엔지니어 역할까지 와. 하는 거죠. 그 어떻게 1인 보면 4역이나 5역.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88년 그 무렵부터 쌓인 어떤 이런 정말 이 30년간의 내공이 이, 이 여러분 이 제목이 경인방송의 한밤의 음악 여행입니다. 다시 듣기 제공되나요? 요즘에 다시 듣기는 네. 그 저작권 문제로 아, 음악 라디오에서는 때문에. 예, 특정한 방송에 약간의 후원을 받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가능하거나 아니면 이제 아, 멘트만 해서 뭐 올리는 경우는 있는데 아, 음악이 들어가면 안 돼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한밤의 음악 여행입니다. 90.7, 90.7이 예, 이게 예. 어디 가나 다 90.7인가요? 이 예, 수도권에서? 90.7이고요. 음. 그러니까 그 전파가 도달하는 지역은 90.7, 그 외에 이제 경인방송 홈페이지, 그리고 또 음. 요즘에는 가장 좋은 게 스마트폰 시대니까 그쵸, 그쵸. 다 앱으로. 방송 음. 앱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진짜 재밌는 게 이게 예전에 이제 ITV라 그랬었고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은 메이저리그 그때 막 했어요. 박찬호 때. 예, 메이저리그하고 경인방송이 이제 게임 방송, 뭐, 맞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이런 거로 맞아요. 굉장히 유명했었죠. 예. 근데 지금은 오히려 약간 여기 경인방송이 굉장히 독특한 게 제가 그때도 선배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8시부터 12시까지가 음악 방송으로 쫙 깔려 있어요. 예, 맞죠? 예전에 새벽까지 할 때는 새벽까지도 새벽까지 있고. 재즈 방송도 있었고요. 어. 그러니까 사실 지역 방송이나 작은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다가 음. 모르게 전문 방송이 더 많다. 요즘에는 이제 지상파에도 거의 뭐 팝송 전문 프로 하나 정도 없죠. 있잖아요. 사실 배철수 상징적인 뭐 배철수의 음악 캠프 그쵸. 같이 이런 상징적인 뭐 그리고 또 CBS의 뭐 무슨 프로 맞아요. 이 정도인데 사실 경인 방송에서는 뭐 낮에 굉장히 좀 대중적인 방송도 있고 음. 제가 하는 방송도 있고 윤준호 씨가 이제 가요랑 섞어서 트는 방송도 음. 있고 예전에 새벽에는 재즈 뮤지션이 직접 하는 재즈 음. 방송도 있었고 음. 그렇죠. 굉장히 좀 전문적이죠. 아니 저는 이게 뭐 시대도 흐르고 뭐 유튜브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제가 좀 약간 쑥스러운 게 이 진짜 DJ가 다 계신데 제가 이 가짜 가짜 DJ 김영대 라이브에서 이 유튜브로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이게 날림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게 어 라디오라는 게 물론 뭐 사람들이 뭐 이제 뭐 CD도 안 듣는 시대고 음원으로 듣는 시대니까 하나의 뭐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라디오에서 음악 방송이 사라지는 거를 하나의 뭐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음악을 주제로 놓고 말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담론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라디오에서 음악 방송이 사라져 간다 혹은 거의 사라졌다 사실상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뼈 아픈 거거든요. 왜냐면 음악은 이게 우리가 취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취향이 누구나 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나는 음악적 취향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은 음악적 취향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음악을 잘 아는 주변 친구들, 음악 주변의 마니아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성우진 선배처럼 이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이런 음악은 이렇고 이런 음악은 이렇고 하면서 라디오에서 들려주면 그걸 들어가면서 그 설명을 들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음악적 취향이 이렇게 만들어져 갑니다. 근데 그렇죠. 그 이제 자주 들려지는 거. 뭐 근데 맞아요. 우리 대중음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서 좋아지게 만들거나 이제 친숙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그게 인제 막 상업적으로 막 PD가 막 뭐 막
좋지도 않은 곡을 뭐 지금도 있는 일이겠지만 이렇게 심어 갖고 막 그거를 막 반복적으로 틀어 주고 그래서 히트곡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뭐 성우진 선배라든지 성우진 선배가 또 롤모델로 생각하시는 전효혁 선배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정말 우리 음악 마니아들의 취향을 만들어 왔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음반을 다 갖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공간이라든지 재력이라는 게. 그래서 예전에는 그 음반을 듣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음반에 관련된 그 정보를 한두 줄이라도 듣기 위해서 그 어. 방송을 들었고요. 음. 지금은 사실 이제 라디오가 뭐 죽어가는 매체라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괜찮은 거는 뭐 굉장히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여러 이제 음원 사이트들이 있죠. 해외 것까지 들어와 있는데 음. 그 많은 음원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가면은 많긴 한데 어떻게 들어야 될지 어 사실. 그래서 요즘에 뭐 취향 저격 자신의 뭐 리스트를 뭐 만들어주는 다 이제 그런 서비스도 하고는 있지만 그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그러다 많죠. 보니까 어. 그냥 다정다감하게 그냥 문자도 보내고 톡하면서 뭐 질문도 하면 답변도 해주고 어떤 그 자신이 좋아하는 취향의 프로그램을 틀어주는 이런 게 오히려 요즘에는 그게 정감 있게, 그러니까 가이던스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최소한의 어떤 그 좋아하는 음악을 뭐 요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아 그냥 내가 고민하지 않고 저거 틀어 놓으면은 이야기도 들으면서 '아 옛날엔 그랬지.' 뭐 그런 설명도 들으면서 또 잊었던 뭐 그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 같은 것도 있잖아요. 사실 인제 음. 예전에는 '아 그렇게 알고는 있었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수정해 주고 인제 이게 인제 음. 방송의 역할인 거죠. 음. 그리고 이러이러한 음반 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예전에 들었었는데 집에도 어디엔가 있긴 있었는데 요즘에 안 듣는데 저 라디오에서 다시 이제 이야기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통의 창구라고 저는 요즘에 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서로 쌍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라디오의 매력이 아닐까. 아직 텔레비전은 우리나라가 뭐 디지털 텔레비전으로 완전히 바뀐 게 아니고 그 익숙하지 맞아요. 않으니까 라디오는 그게 되죠. 예전에는 엽서 보내면 일 주일이나 한 달을 기다려야 됐는데 지금 문자로 바로바로 볼 수 있으니까요. 또 음. 문자 비슷한 여러 가지 또 시스템이 있고 음. 그런 소통으로는 라디오가 지금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아니 그 옛날처럼 이렇게 그 어렸을 때 이렇게 디제이 꿈꾸는 사람들은 이렇게 뭐랄까 엽서가 와 갖고 엽서가 이렇게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디자인 이렇게 막 그림도 그려진 이런 거 엽서 보면서 이렇게 엽서를 읽어 드리고 뭐 "엽서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읽고 그럼 뭐 또 음악 옛날 말로 이렇게 뭐 띄워 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음악도 플레이하는 이런 낭만이 있는 건데 요새는 그게 인제 많이 없어지고 아까 이제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음악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음악이 너무 많으니까 이 음악에 진짜 이 음악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이렇게 항해해야 되는데 나침반이 없어. 근데 중요한 거는 막 그러니까 그가 뭘 듣고 싶을 때 뭐 그걸 찾을 어떤 그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나 신세대 같은 경우에는 음음. 예 자기 좋아하는 뮤지션이나 밴드는 아는데 음. 그 외에는 '아 뭐 듣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너무 많으니까 각자 다들 그래요. 수십만 곡 뭐 그 수백만 곡을 자랑하는 음원 사이트들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음악 아는 사람의 한정인 거죠. 처음에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난감하거든요. 음. 아니 그런 것도 있고 우리가 이렇습니다. 누가 뭐 예를 들면 추천해 놓은 리스트 뭐 할 때 좋은 음악 뭐 아니면 뭐 가령 뭐 "비틀즈를 좋아하세요? 그러면 이걸 들어보세요." 하고 뭐 탑 10 이렇게 해서 다른 그룹 올려 놓을 수는 있어요. 올려 놓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그거를 신뢰할 수 있나?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가 나쁘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제가 아까도 그래서 주변에 매니아 친구 이런 얘기를 했지만 고 매니아 친구가 소개를 해 주면 들었더니 "좋아." 그러면 그 사람을 되게 신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신뢰할 만한 전문가가 딱 이렇게 디제이로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어땠습니까? 그 전효혁 선배 딱 그 라디오 들으면 잘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좋다고 하니까 좀 들어도 보고 들어봤더니 좋기도 하고 어느 순간 좀 취향이 닮아가기도 하고 또 가끔은 '아이 요건 아닌데.'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만들어지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좋아지면서 또 그때는 저런 것도 생기죠. 인제 그 파생되는 구매 욕구. 그래서 음반이 나가기도 하고. 예. 그게 사실 저도 그런 거 들으면서 지금 모았던 CD가 아직 뭐 LP 다 전영희 선배가 그러니까 좋다고 하니까 샀던 것들 이런 게 다 인제 유명한 밴드들이 되고 유명한 뮤지션들이 됐잖아요. 그때 처음 소개됐던. 음.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 어마어마한 영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전영혁 선배 얘기를 했지만은 그 당시 그분이 이제 아트락 프로그레시브 락 이런 거 많이 인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게 그 당시에 뭐 그런 음악만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음악이 굉장히 그렇죠. 많았고 그 안에서도 수많은 밴드가 있었어요. 그때는 워낙에 음악이 인플레이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그거를 듣느냐 하는 거는 철저히 전 영역이라는 사람의 테이스트, 요 음악 취향이라는 거를 우리가 신뢰하느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다름이죠. 그러니까 낮에 아까도 이제 영대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대중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다채롭게 많은 이제 히트곡들을 들려주는 김기덕이라든지 김광한이라는 이름이 그죠? 있었지만 낮 2시에서 두 분은 경쟁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밤으로 가면은 그런 방송에서 안 나오는데 처음 들었는데 너무 좋거나 충격적인 음. 음악들. 이게 이제 방향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음. 낮에는 굉장히 대중적으로 빌보드 차트에 의거한 아니면 그죠. 우리들이 좋아하는 팝송을 들을 수 있었는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뮤지션이었는데 너무 좋은 거야. 이제 그래서 밤새 가면서 저도 학생 때 다음날 막 선생님한테 혼났죠. "왜 눈이 이렇게 빨개?" 아니면 "왜 졸아?" 그러면서도 들었던 방송이기 때문에 더 가슴에 남는 거죠. 전영혁이나 성시환이라는 이름은 성시환. 예. 이렇게 '내가 없는데 이런 음반을 도대체 어디서 구할까?' 이런 의구심까지. 그래서 굉장히 의지를 불태워 주신 분이죠. 아니 근데 저는 여전히 그게 궁금하고 그러니까 저기 성 우진 선배님께는 그분들이 선배님이면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96 년에 인제 PC통신회에서부터 글을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만 해도 인터넷이 인제 시작됐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을 많이 다 쓰진 않았어요. 근데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올뮤직 가이드라든지 뭐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아직도 되게 미스터리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저분들은 자료화하는 액세스가 굉장히 없었을 텐데 도대체 아무리 뭐 뇌피셜이라고 하지만 도대체 저런 식의 디테일한 내용들은 어디서 아는 걸까? 물론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저도 일하다 보니까 뭐 직배사 같은 데서 가령 자료가 넘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정도 깊이는 아니거든요. 훨씬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있는데 도대체 그런 음악 공부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상이 다른 걸 모두 포기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었다는 그런 농담을 가끔 아. 하는데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사실 매점도 잘 안 가고 뭐 남들 뭐 하드 사 먹을 때도 분식집 갈 때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음반도 사야 되는데 자료를 사야 되잖아요. 다 외지, 뭐 외국 잡지 어디서도 나왔다 그러면 그냥 뭐 지방이든 가 갖고 갖고 와야 되니까. 그리고 또 그거를 내가 아는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띄엄띄엄 사전 갖고 할 수 음. 있는데 일본 책 같은 경우에는 또 아는 사람한테 뭘 사 주거나 사례를 하면서 또 그걸 번역을 받아서 그런 자료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일상이 음악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거의 미친놈 수준. 대단합니다. 아니 진짜 나중에 인터넷 그런 시대가 와 갖고 정말 요새는 뭐 눌러면 위키피디아 왜 뭐든지 다 팩트가 나오는 이런 거 보면은 막 자괴감 들지 않으세요? '나는 이거를 진짜 엄청나게 예. 공부한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거 예전에 공부를 안 하네.' 이런 느낌? 그런 자료가 있었다면은 우리는 정말 뭐 날아다녔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요즘엔 그렇게 자료가 흔한데도 안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니까. 뭐 예전에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이름이라든지 틀린 내용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면 좋은데 그게 그냥 그대로 가고 있는 분들도 많고 그걸 무시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좋은 세상에 소리도 훨씬 좋게 들을 수 있고 자료도 많은데 더 노력하는 어떤 그런 열정은 좀 사라지지 않았나. 너무 흔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건 것 같은데 제가 이런 비슷한 예를 드는 게 뭐냐면 저 어렸을 때 고 중고등학교 때 그 소위 시네마테크적인 영화를 보려면 도저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음. 믿어지시지 않을 것 같은데 쉘브르의 우산 만약에 이런 영화가 있잖아요. 명화잖아요. 근데 흔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를 비디오 가게에 가서 그 쉘브르의 우산이 없는 가게가 많았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야 쉘브르의 우산을 빌릴 수 있다 해서 가면은 그 아저씨도 어디 막 부산 막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엄청 막 그 화질도 막 대단하지 않은 건데도 그걸 구해 오는 열정이 있는 사람만이 그걸 갖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예전에는 또 아날로그잖아요. 그죠. 그거를 또 몇 번 카피하다 보면 열화된 영화를 봐야 되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거 어떤 불법이긴 하지만 그런 게 어쨌든 그냥 공공연히 뭐 음. 불법 음반, 불법 뭐 복제물 이런 것들이 좀 흔하던 때였는데 그 열악한 화질을 작은 화면으로 보면서 익혔던 분들이 지금 다 뭐 영화계에서도 엄청 다 고수들이 돼 그쵸. 그렇죠. 있으시고 그냥 열이 하나 있었던 거죠, 다들. 아니 그러니까 근데 저희도 음.
카세트 테이프 뭐 복사하다 보면 뭐 음질 떨어지잖아요. 그런 것들로 라디오 녹음하면서 음악도 배웠고 책도 말도 안 되는 책들 구해다가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거죠. 근데 요새는 정말 뭐 물론 100% 공짜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10,000원 뭐 15,000원 이렇게만 되면 무한대로 정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영화도 보고 음악도 볼 수 있죠. 그 돈이면 다. 그러니까 아니 이게 수중에 15,000원이 있는데 이거 이제 무슨 음반을 사야 되는지 이게 CD 한 장 값인데 그러면은 정말 사람 미치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15,000원이면은 정말 저 로버트 존슨의 잃어버린 뭐 무슨 레코딩에서부터 지금 최신 두아리파까지 다 들을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안 들어요. 그래도 안 안 듣더라고요. 들더라고요. 안 오히려 들어요. 더 그렇게 편한 세상인데도.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뭐랄까 너무 풍요로우니까 역으로 사람들이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 어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또 그렇게 디지털이라든지 또 흔한 또 시대에 오히려 시대를 역행하는 그래서 바이늘 바람이 불지 않나. 그래서 테이프로. 뭐 귀찮고 비싸고 이렇게 노력을 기해야 되는데 그거 들으려면 어쨌든 40분이든 1시간이든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열풍인 거는 뭔가 사람이 그 너무 편한 거에 대한 거부 반응도 있는 것 같고 약간 복고에 대한 어떤 추억도 있는 것 같고 음. 요즘 LP 열풍은 진짜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그니까. 그 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엊그저께 이것도 좀 웃긴 얘기인데 아무튼 우리 선배님께서 잘 이렇게 조언을 해 주셔서 턴테이블 하나 또 새로 들였는데 그 음악을 듣는데 음악 무슨 한 곡 듣는데 예비 동작이 엄청 많은 거야. 이거 뭐 열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들어야지. 이게 또 제가 귀찮죠. 닦아야죠. 뭐. 예 예. 풀 수동으로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바늘도 이렇게 다 해 갖고 큐 맞춰 갖고 하면은 뭐 그렇다고 그게 막 음원처럼 음질이 뭐 깨끗하거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막 지글지글대고.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음악을 행위로서 듣고 있다.' 그러니까 음악을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손으로 듣고 있고 내가 이렇게 그 돌아가는 턴테이블을 보면서 내 눈으로 듣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걸 요렇게 만진다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약간 몰입을 하는 거예요, 음악에. 그러니까 이 3-4분을 들기 위해서 한 10분을 투자하는 그 과정이 다 예술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단순히 소리가 아니다. 우리가 요 총체적인 경험 자체가 음악 듣기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런 점에서 요 맛을 이제 몰랐던 사람들이 아는 거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그냥 단순히 뭐 패션 아이템으로 뭐 나 LP 뭐 멋있는 거 있어 이런 게 아니라 고렇게 해서 진짜 음악의 참맛을 좀 알았다면 정말 음악 평론가로서는 진짜 다 바랄 게 없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여기저기나 열화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거의 비슷해요. 약간의 차이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음악을 듣던 세대들이지만 그 아날로그 음악 뭐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LP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인제 불쾌한 잡음이라든지 소리도 사실 뭐 음향 기기로 이제 정확하게 테스팅을 해 보면 사실 안 좋죠. 안 좋은데 그게 더 좋게 들리고 뭔가 이렇게 더 끌리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 요즘 세대들에게는 음. 색다른 어떤 그런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음. 그게 상당히 매력적이면서도 재미있는. 맞아요. 그 선배님 라디오 방송은 이 한밤의 음악 여행은 그러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 아까 뭐 저기 전역 선배나 성시환 선배 얘기도 하셨지만은 고런 굉장히 마니악했던 방송에 비하면은 어떤 선곡이나 이런 게 어떻습니까? 어떤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음. 완전히 어떤 그런 성격으로 처음에는 시작하고 싶었으나 음. 지금은 뭐 그분들은 사실 이렇게 녹음 방송이었고요. 뭐 소통이 없었잖아요. 사실 네. 신청곡을 받는다거나 어. 뭐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 뭐 그 문자를 받는다거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건 없었어요, 사실. 없었기 때문에 뭐 더 소신껏 하실 수도 있었고 인제 그 두 분의 캐릭터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이분은 이런 분. 그쵸. 근데 저도 사실 인제 그 뒤를 따라가는 후배이긴 했는데 처음에는 약간은 이제 방송사에서도 약간 견제를 하고 좀 그랬죠. '저 사람이 도대체 어디까지 시작을 할 건가.' 그래서 살짝 이제 숨죽인 기간이 있다가 음. 약간 요즘엔 봉인의 제가 이제는 한 거의 한 이제 그 5 월이 되면 제가 7 년째예요. 만 7 년이 딱 되는데 대단하십니다. 예 꽤 오래 한 건데 그래서 요즘에는 크게 눈치는 안 보는데 저는 그래도 인제 그 1 부, 2 부는 쪼끔 약간 구별을 해서
일부는 10시 때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그래도 아는 노래가 음. 좀 일부 나와요. 음. 어, 뭐 들으면 좋을 만한 뭐 발라드라든지 팝도 좀 수용이 되는데 2부로 가면은 이제 바뀌죠. 아, BTS도 막 나오니까? BTS도 신청곡 올 때와 이제 저도 이제 차트 같은 거 소개할 때가 있기 때문에 어어어어어어. 예, 뭐 며칠 전에도 틀었고요. 예, BTS는 보면은 아까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꼭 젊은 분들만이 아니에요. 뒤늦게 팬이 되는 아줌마 팬들 어우, 많죠. 이런 분들 꽤 많아요. 네, 어. 그러니까 은근히 나이가 높으세요. BTS를 좋아하시는. 맞아요, 맞아요. 예, 그건 저도 인정해요. 아니 근데 그 진짜 정말 30년 경력의 이 팝 칼럼니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이 팝이라고, 그러니까 팝이라는 글자 자체가 영미권 팝이라는 말이 그냥 거기 사실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깐소네나 뭐 샹송을 팝이라고 하진 않죠, 솔직히. 근데 그런 팝 전문가가 봤을 때 최근에 뭐 이 케이팝의 뭐 어떤 붐이라든지 특히 그중에서도 BTS 현상 이런 거 어떤 감회가 어떠십니까? 올 것이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올 것이 사실 왔다. 이제 아이돌 시대를 제가 직격탄으로 맞은 사람인데 제가 한뮤직을 만들고 있을 때 사실 이제 이전까지 아이돌과는 다른 아이돌들이 등장해서 뭐 세계적인 현상이었잖아요. 그게 바로 뉴키즈 온 더 블락이었고 그거를 이제 거의 독점식으로 내보낸 잡지의 편집장이었고 결국은 이제 저희 모 회사가 그 내한 콘서트까지 했었던 기업이었는데 아니 그 문제 회사가 그러니까 문제 공연. 예예 그 관련 계열사에 제가 음. 간부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 이제 편집장이었으니까 맞아, 맞아, 뭐 맞아. 그 시기를 거쳤었고 그 이후에 사실 거의 독보적이었다가 이제 테이크댓은 사실 음. 당시 상대도 안 됐었고요. 그죠. 예. 이후에 한참 지나서 이제 뭐 백스트리트 보이스니 이런 친구들이 나왔는데 그때는 완전히 달랐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현상은 어찌 보면은 비틀스가 등장했을 때 어떤 그 느낌하고 상당히 닮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획기적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문화가 응집된 게 음. 사실 몇몇 다른 팀들도 시도는 했지만 음음. 이렇게 좋은 시기에 딱 제대로 준비돼서 미국 시장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아이돌 시장을 이렇게 보는데 당분간 어떤 나라도 우리하고 경쟁을 할 수는 없다. 아, 그러니까 각 정확하게. 나라 아이돌을 분석을 해봤어요. 여자 그룹이든 뭐 보이 밴드든 뭐 걸그룹이든 다 지금 현재 있는 친구들을 그리고 또 그들이 지금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그 어떤 나라 영국도 미국도 우리나라 아이돌 시스템은 따라올 수 없다. 음. 당분간은 우리나라 독점이다. 그러니까 BTS를 쫓아가는 다른 우리나라 그룹이 있을지언정 외국 그룹은 있을 수 없다. 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정말 그리고 예. 예, 블랙핑크도 마찬가지고 뭐 사실 뭐 그래봐야 뭐 리틀 믹스라든지 이런 팀들인데 상대가 안 되잖아요, 솔직하게. 아니 좀 비슷한 생각이신데 이게 오늘도 제가 그 저기 뭐 여러 신문 기자들하고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게 케이팝이라는 게 이게 어디 뭐 얼마나 가겠냐, 이게 또 뭐 이런, 그러니까 회의적인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가 이게 주장하는 건 뭐냐면 진짜 이렇게 방금 선배님 말 그대로예요. 이렇게 딱 놔 놓고 보면은 수준 차이가 나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미국 음악 시장이 너무 지금은 약간 이제 뭐 우리끼리 하는 뭐 이 방송이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후져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빌보드 차트 한참 들을 때 그 황금기의 어떤 그 어. 다양한 장르가 나오던 시기가 아니라 요즘에 빌보드 차트도 사람들이 빌보드 차트다 이렇게 얘기만 하지 뭐 한 탑 20까지의 곡을 듣고 이렇게 공감되는 그런 노래들을 우리나라 팝송 팬들이 많이 뭐 요즘 세대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음. 너무 한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아요. 힙합이라든지 힙합에 변형된 R&B 음. 거의 그리고 또 들어보면은 멜로디나 작곡 패턴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쵸. 식상하죠.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노래가 비슷해지는 거예요. 음음. 그러니까 거기도 창작의 한계가 왔는데 음.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그룹들이 이런 음악을 만드니까 뭐 하나도 뒤처진 게 없잖아요. 사운드라든지 뭐 밴드들의 뭐 노래 실력이라든지 춤 실력이라든지 완벽하게 그들의 어떤 그 메이킹 해주는 뒤에 어. 분들이 더 전문가인 거죠. 뭐 안무가, 의상, 메이크업 뭐 등등 이런 뮤직비디오. 게 어. 총체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잘 만들 수 있는 거는 그간의 우리의 여러 가지 그동안에 겪었던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부침이 많았잖아요. 그런 여러 그쵸. 팀들이 있으면서
그런 노하우가 완전히 응집된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그룹끼리는 싸울 수 있어도 이제는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음. 야 이거를 저는 이제 쪼끔 더 한국 대중음악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거를 진짜 이 대선배 팝 컬럼니스트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에서 신뢰도가 진짜 팍팍 올라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하면 또 뭐 저 아니 뭐 말씀하세요. 들어봐도 저도 공감을 하는데 어떤 때는 저도 오디오 기기 테스트하거나 음. 뭐 이어폰 테스트할 때 사실 블랙핑크나 이런 음악을 레퍼런스로 듣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워낙 그렇게 녹음도 잘 되고 네. 그러니까 오디오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왜 그러는지는 아실 건데 음. 야 기술력이 이렇게 깜짝깜짝 놀라요 저도. 음. 그 음역대라든지 뭐 표현력이라든지 뭐 음장감이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뭐 BTS나 블랙핑크나 이런 음악을 듣다 보면은 예전에 저희가 이제 80 년대에 들었던 어떤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데서 느꼈던 음음. 그러니까 오디오에 딱 걸어 놓고 '이야 새로운 사운드야.' 이렇게 느꼈던 그런 게 느껴진다. 그 얘기하시니까 게다가 어. 뮤직비디오는 뭐 혀를 아유 뭐 혀를 내두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빠져드는데 아니 저는 이게 케이팝을 인제 아직도 케이팝을 이제 별로 좀 이렇게 약간 폄하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면 이게 그래 봤자 미국 장르 아니냐 이런 장르의 오리지널리티를 인제 따지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미국 내에서도 이 장르를 이끌어가는 그 선구자들은 몇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그거를 재생산하는 건데 저는 케이팝은 이 장르적인 오리지널리티로 볼 게 아니라 약간 좀 총체적인 경험으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퍼포먼스, 뮤직비디오, 외모가 왜 안 중요합니까? 외모 그러니까 포스트 마이클 잭슨 시대잖아요. 이게 음악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 카리스마에 뭔가 이렇게 지배당하기도 하고 이런 건데 사실 이런 팝스타는 지금 오히려 미국보다도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훨씬 완성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배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저도 다 너무 공감이 되면서 뭐 근데 한편으로 인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이건 인제 좀 산업적으로 디테일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케이팝은 프로덕션 위주로 발전해 온 회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획사라고 하는데 이게 여전히 근데 이 인더스트리라는 건 이게 음반사, 프로모터 뭐 이런 등등의 파워가 진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거를 진짜 100 년을 만들어 온 나라인데 '이거에서 경쟁을 할 수 있을까?' 요런 가끔은 좀 그런 약간 회의감은 들긴 해요. 워낙 공고하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어떤 그런 노하우가 쌓여 있고 이제 똘똘 뭉쳐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음. 요즘에는 이제 그 뭐 BTS나 블랙핑크처럼 이제 아이돌 음악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났지만 은근히 이제 외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 밴드 음. 음악이라든지 전문적인 장르도 사실 퀄리티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시작하면서 관심을 제일 많이 가졌던 게 하드락 헤비메탈이잖아요. 네. 근데 늘 뭐 "외국 밴드는 어마어마할 거야."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진짜 언더그라운드의 뭐 유명한 헤비메탈은 사실 외국 밴드하고 이렇게 그냥 같이 걸어 놓으면은 어떤 때는 더 우위를 느낄 정도로 이제는 모든 장르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아. 만든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안 알려졌지만 사실 외국에서 지금 굉장히 바쁘게 활동하는 밴드들은 뭐 BTS까지는 아니더라도 각 장르의 그런 역할은 여러 장르에서 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퀄리티가 다 높아진 거죠, 우리의 음악이. 그쵸. 이거 또 한번 이렇게 뭔가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이거는 이제 좀 완전히 인제 방향을 바꿔서 좀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좀 쑥스럽기도 한데 선배님은 이 김형대라는 사람을 어떻게 처음으로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이게 선배님 아니 뭐 기억에 김형대라는 사람이 그 언제 딱 인식이 됐어요? 아까 언지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인제 기억이 나는 게 예예. 그 당시에는 뭐 PC 통신 뭐 인터넷 이제 막 이렇게 초기 시기여서 하는 것도 다 불편했지만 이렇게 눈에 띄는 것도 좀 어려울 때라 그때 어쨌든 이 매체를 다 훑어봐야 되는 그런 입장의 어떤 자리에 이제 편집장이라는 당시에 네. 제일 잘 나가고 유명한 음악 잡지의 이제 편집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많이 사람들도 봐야 되고 혼자서 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좋은 사람 있으면 원고도 맡겨야 그렇죠. 되고 발탁도 음. 하고 인제 이런 상황이어서 막 뒤져보다가 영대 씨를
알게 됐죠. 처음에는 근데 아이디 같은 거로 먼저 알았고 맞아요. 뭐 그때 이제 활동하던 음악 홈페이지. 동호회 그것도 이제 먼저 네네. 거기에 대해 이제 굉장히 신뢰가 생기면서 이쪽 친구들은 뭔가 다른데 아마추어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다가 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제가 아마 관심을 선배님 많이 보였죠. 뭐 선배님이 저 연락도 쪽지를 막 어디다 우회적으로 하고 막 이랬어요. 맞아요. 예. 맞아요. 아니 예. 너무 괜찮아 보여서. 저는 이제 사실 굉장히 좀 그런 데에서는 적극적인 편인데 뭐 아. 뮤지션들이나 후배들한테 연락하는 거 바로바로 연락하거든요. 어. 이 친구하고 좀 친해 두거나 아니면 괜찮은 친구들은 알아둬야겠다 이러면 제가 먼저 연락을 하는 편인데 그렇게 눈에 띄었던 게 영대 씨죠. 그리고 아유. 뭐 속해 있었던 음악 나우누리 뮤즈. 동아리랄까 그 모임도 그랬고 맞아요. 예. 저도 이제 나우누리를 가장 많이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 인제 뭐 윤병주 씨도 유명 그랬고 우리 뭐 게스트 델리 오셨잖아요. 스파이스 멤버도 델리 그랬고 스파이스. 예 그리고 인제 뭐 당시에 그 뭐 굉장히 유명했던 나우누리의 뭐 모던 락 소모임의 뭐 그 언니리 발간 이석원 씨 다 이렇게 네. 거의 친구처럼 그 세 사람들은 그렇게 시작됐고 다 밴드들도 그렇게 인제 시작이 됐었고 제가 가장 먼저 이제 데모도 들었고 뭐 직접 제작한 친구도 있었고 뭐 다른 회사 소개해 준 팀도 있었지만 딱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크래쉬니 뭐 이후에도 이제 그 그죠? 마찬가지고 좋은 팀이 보이면은 어 알아뒀다가 뭐 좋은 회사가 나타나면 넘겨주고 제가 처음에는 인제 매니지먼트 관리하다가 아니고 음. 제가 한 건 매니지먼트라고 볼 수도 없고 그냥 밴드 관리 그냥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뭐 콘서트라든지 뭐 이런 기회만 줬던 거고 진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이제 음반을 낼 수 있게 인제 그런 역할을 그 당시에 많이 했죠. 아까 윤병주 씨 얘기 잠깐 했는데 윤병주 씨가 저 방송 게스트로 종종 나오시는데 되게 웃긴 게 그분하고 저하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성우준 선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둘 다 똑같은 거야. 뭐냐면 그분에게도 우리가 인제 은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이즈 가든 윤병주 씨에게도 성우준 선배가 은인이고 대선배고 저에게도 은인이고 대선배인데 내가 요 말을 좀 해야 돼. 뭐냐면 아니 노이즈 애들은 뭐 저한테도 뭐 그 은인 같은 역할인데 너무 묻혀 있으면 그 당시 너무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기억 때문에 뭐 매니지먼트라든지 매니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두 분이 친하시니까 얘기는 네네. 들어봤겠지만 그런 거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이런 그룹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었고 인제 음반을 내기 위해서 그 잘하는 팀을 한 2 년간 연습만 할 수 있게 했잖아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어. 그래서 나온 게 노이즈 가든이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뒷이야기까지 따지자면 더 많은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고요. 뭐 내일 발굴할 때도 그랬고 뭐 김경호 씨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모습이 아닐 때 저는 알았기 때문에 너무 지금 많아요. 다 잘 돼 있고 다 유명해지고 해서 나름의 역할은 했다. 그리고 눈은 나쁜 것 같지 않다. 아 귀도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겸손한 말씀이고 이제 뭐 성우진 뭐 라인까지는 아니지만 성우진이라는 사람의 어찌 됐건 뭐 녹을 먹었던 은혜를 입었던 뭐 아니면 이렇게 뭐 도움을 받았던 식으로 해서 이 바닥에서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 방송이니까 제 얘기를 좀 해 드리면 이거는 우리 선배님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 그런데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 아까 PC통신 얘기부터 해 드리면 제가 당시에 뭐 동호회에서 무슨 락 음악 갖고 이렇게 탁 뭐가 붙었어.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아주 전형적인 아주 하드락 매니아고 근데 저는 이제 하드락 매니아라기보다는 락도 듣지만 뭐 힙합도 듣고 다양하게 듣는 사람이었는데 락 스피릿이 뭐냐에 대해서 막 좀 확 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그때는 그런 또 논쟁이 또 되게 굉장히 목숨 걸고 하던 시 근데 제가 그때 19 살이었어요 만으로. 이제 막 20 살이 됐는데 뭘 안다고 솔직히. 그냥 그래 봤자 뭐 미천이라는 게 다 뭐 성우준 선배 뭐 이런 사람들이 쓴 뭐 기사나 이런 건데 제 나름대로는 확 이게 있어서 그 사람하고 아무튼 세게 붙어 갖고 뭐 락스피릿에 대해서 제가 막 일장연설을 했는데 쪽지가 어느 날 들어왔더니 쪽지가 하나가 딱 와 있는 거야. "영대 씨 너무 글 잘 봤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네요." 이렇게 이런 문자가 진짜 왔었어요. 이 쪽지라고 그땐 그랬거든요. 근데 이름을 딱 보니까
아니 성우진인데 제가 그래서 본인이 맞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왜냐면 당시에 너무 유명하신 분이고 막 진짜 뭐 편집장 제가 아까 말씀했지만 안 거친 잡지가 없고 방송도 하시던 시점이고 제가 고등학교 때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고3 때 라디오 이렇게 끼고 다닐 때 뭐 라디오 틀면은 뭐 이렇게 게스트로 맨날 나오시니까 그런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었는데 그분이 저에게 딱 그런 거를 아 보내시더라고요. 근데 영대 씨도 아마 그 당시에는 기억을 할 거예요. 그때는 이제 채팅방도 많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요새 클럽하우스 그래갖고 비슷해. 뭐 채팅도 하고 막 많이 그랬거든요. 나우누리에서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저는 실명 같은 거 안 가리니까 들어가면은 네가 성우진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농담으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 나는 누구다. 나 정우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가도 안 믿어주고 어. 그래서 저도 막 적극적으로 아까 막 이렇게 연락하고 그랬다는데 안 믿어갖고 막 그 혼난 적도 많고요. 야. 막 튕긴 적도 막 많고 제가 연락했는데 저라고 생각 안 해갖고 아니면 또 이상한 소문이 있었어요. 음. 굉장히 까칠해갖고 뭐 웬만한 뮤지션들이 연락하면 뭐 인사도 안 받아준다더라서부터 아 그거 그래갖고 사실입니까? 나중에 다 껄껄껄 웃긴 아 했는데 왜 사실. 그랬냐고 어디서 이런 이상한 소문을 들었냐고 이제 나중에 뭐 관심 있어서 이제 밴드를 발굴한다거나 그랬는데 무서워서 연락을 못했다라든지 이런 사람 많았어요. 오해인데.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 음악 소위 이제 음악 평론가 팝 컬럼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저 계보를 팝 컬럼니스트 계보라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제가 스스로 팝 컬럼니스트라고 한 적은 없지만 어찌 됐건 제가 보고 자란 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전영혁, 성시환, 뭐 김광한, 이항일 뭐 성우진, 성문영 이런 팝 컬럼니스트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물론 거기에 뭐 강원 씨라든지 그런 동시대 또 이제 사회적인 커멘터리를 통해서 이제 대중음악을 평론하셨던 그 소위 말하는 약간 뭐랄까요? 뭐 운동권 출신의 이런 분들도 계셨는데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받았지만 제 스스로는 이제 팝 컬럼니스트 계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찌 됐건 이런 분들이 보통 활동하시는 게 이제 잡지 뭐 직배사 뭐 등등 이런 건데 저는 제가 PC통신의 1세대입니다. 1세대. 그러니까 PC통신 평론가라고 하는 1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제야인 거야, 제야.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메인스트림의 뭐 팝컬럼니스트 계보를 탄 게 아니라 아니 약간 제약이 본인은 제야라고는 하지만 어, 제야였으면서 굉장히 눈에 띄는 사람들이 모여 아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력가들. 딱 보면은 장난이 아닌데 뭐 이런 아, 식으로. 뭐 우리 이제 가요 이야기를 해도 그렇고, 어, 이 친구들은 뭔가 다른데 그래서 수준이 높은 눈에 아유, 띄는 사람. 너무 뭐 과찬의 말씀이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사실 운이 좀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왜냐면 PC통신의 영향력이 좀 있어서 PC통신에서 글빨 좀 날린다고 하면은 이렇게 매체들 같은 데서 가끔 찾아주긴 했거든요. 근데 음. 그냥 그렇게 취미 정도였어요. 그냥 아마추어고 제가 진짜 평론가로 프로 생활을 할지는 몰랐었기 때문에 그러던 와중에 98년 정도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그 튜브 뮤직이라는 웹진이 이제 알아요. 예. 그쵸. 그게 이제 출범을 하고 그게 막 음반도 팔고 요새로 말하면 약간 아마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굉장히 그 글 내용들도 좋았고 거기 글도 자료 좋았고. 많이 담았죠. 예.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막 기획 기사도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은 웹진과 웹진의 원조예요, 약간. 그러니까 웹진과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음반 판매 사이트가 이렇게 결합이 돼 있는 그게 이제 그때 그 대형 AV 그쪽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굉장히 전문적인 장르 그 자료는 거기 있게 좀 확실했거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실 오프라인 물론 동시대도 오프라인 잡지가 셌지만 그때부터 이제 웹진이라는 게 슬슬 등장하면서 여기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편집장이. 근데 그분이 연락을 오면서 하는 연락이 와서 뭐 글 쓸 생각이니까 너무 좋죠. 저는 돈을 받고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진짜 좋은 기회다. 그래서 가 갖고 거기 압구정동 어디였나 사무실이 있었는데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인제 면접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기는 했지 한다고는 했지만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 근데 저 같은 사람을 어떻게 알고 연락을 하셨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성우진 씨가 성우진 씨한테 자기네가 그러니까 선배님이 처음에 좀 썼던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선배님이 다른 일 때문에 그걸 그만두셔야 됐는데 정확히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누구 좀 좋은 분 좀 하나 소개를 하라 그래 갖고 이제 그분들 생각에는 뭐 성문영 씨라든지 이런 분들을 소개해 줄 알았던 거야. 근데 우리 성우진 선배님이 뜬금없이 김영대라는 이름 석자를 남기고 "야, 이 친구 잘해. 이 친구 쓸 만해." 그러면서 제 이름 석자랑 이메일 주소 남기고 샥 사라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제가 그쪽에서 원하는 가장 어떤 그 스타일이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억하세요? 그 그리고 상황을? 예, 아이 그 다 저하고 그때는 막 사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건 그렇죠. 음악계에서는요. 그러니까 어. 한뮤직을 안 거치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자문도 많이 들어오고 상담도 많이 하고 했는데,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추천을 하더라도 가장 그들이 원하는 카테고리에 맞거나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추천해 주거나, 아니면 신인인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 아. 이래서 앞으로 정말 잘할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하는 편이어 갖고 제가 모험을 좀 잘하는 편이에요. 아 성문영 씨도 사실 그렇잖아요. 처음에 맞아요, 맞아요. 지금이야 성문영이지만 그때는 대학생이었는데 대학교 4학년 음. 학생. 그러니까 한뮤직에 그냥 글을 좀 보내고 막 엽서에 글이 너무 막 뛰어난 거죠. 그래서 막 만화도 잘 그리고 그래서 아 무조건 기자를 시켜야겠다. 뭐 이래 갖고 이제 하듯이. 그리고 또 김세양 씨 같은 사람도 처음에 이제 기타리스트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뭐 엄청난 테크니션이지만 다운타운 그것도 막 예. 맞나요? 다운타운을 처음에 제가 한뮤직에서 제작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은 뭐 역사적인 희귀음반이지만 어. 뭐 그렇게 김세양 씨를 발굴하고 만날 때도 그랬고, 저는 그냥 당시에는 그런 스타일이 없었으니까 뭐 다 헤비메탈 기타리스트나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뭐 신대철 씨, 김도균 씨, 뭐 김태원 씨, 뭐 이렇게, 아니면 뭐 거기에 뭐 작은 하늘의 이근영 씨, 뭐 이 어. 정도였잖아요. 뭐 네. 손무현 이근상, 씨라든지. 이근영, 손무현. 근데 완전히 그들과는 다른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제 눈에는 아 선배하고는 너무 다른 스타일이다. 뭐 그래서 지금은 뭐 엄청난 기타리스트가 돼 있지만 제가 좀 그런 모음이나 이런 걸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험의 일환으로 그 튜브뮤직이라는 아주 전도 유명한 그런 웹사이트에 김용대를,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거의 그 튜브뮤직을 한 3년 이상을 제가 도맡아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막 영대 씨의 시각이라든지 글을 제가 좋아했거든요. 아, 이 친구의 어떤 방향이 되게 재밌다.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르다. 그래서 눈여겨봤던 이름이에요.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진짜 직접 뵌 적도 없고, 사실은 선배님하고 본격적으로 연락을 한 것도 그전에 뭐 트위터나 이런 SNS로 연락한 거 말고 직접 이렇게 통화를 한 거는 정말 최근의 일이에요, 제가 한국 와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딱 전화를 선배님이 먼저 주셨을 때 제가 딱 목소리 봤는데 영대 씨 이렇게 하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반가워 갖고 순간 울컥한 거예요, 진짜. 이게 옛날 세월이 진짜 착 진짜 스쳐가면서.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그겁니다, 여러분. 제가 돈을 받고 글을 쓰게 된 평론가가 된 거는 이게 다 성우진의 덕이다. 근데 제가 뭐 영대 씨도 아마 기억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굉장히 엉뚱한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뮤직이라는 매체가 있을 때 어. 저런 걸 해봤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름이 정확하게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팝 뭐 아카데미 팝 퍼즐 뭐 이런 대회 해갖고 있었어요, 있었어요. 제아의 어. 어쨌든 뭐 글 쓰는 고수들. 사람들을 전부 경쟁을 시켰거든요. 세 파트로 나눠서. 그러니까 저는 뭐 텍스트로만 많이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해서 그 음.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맞아요. 무슨 이제 되게 최종으로 합격한 사람은 한뮤직 사무실로 초대를 해서 텍스트 시험 보고 오디오 시험도 보고 비디오 시험까지 봤어요. 그러니까 대박이네 진짜. 징하다고 그랬는데 다 징하다 그런 진짜. 시설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발굴된 사람들이 10등까지가 그때 1등이 누구인지 알아? 이종현 씨예요, 이종현 씨. 아 그렇군. 예,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사장님이 되 계신. 그렇죠. 그리고 예, 거기에 이제 상위권이 또 성문영 씨, 그리고 그때는 본명이었던 음, 박준흠 씨. 아 이런 분들이 다 거기 출신이에요. 그랬구나. 그러니까 뭐 지금의 오디션 프로처럼 당시에 좀 글 좀 써봐야겠다라든지 음악 평론가가 되고 싶다는 사람들은 전부 모였던 거죠. 그러니까 내공들을 서로 겨루던. 근데 그분들이 다 지금 어떤 분들은 두 분은 레코드사 사장이 돼 있고 비트볼 사장님도 그때 어. 오셨었어요. 봉수 씨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다 모였던 거죠. 제아의 고수들은 다 모였던 거죠. 아 그러니까 그 제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테스트도 해봤던 거고 그분들을 그때 알게 됐던 거. 그나저나 저 좌우간 덕분에 이 성우진이라는 사람 하나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돈을 못 벌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맞아요. 가난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마음은 행복하다. 이런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아, 그런 또 인연이 있구나. 제가 사실은 요건 또 하나 인연인데 그 선배님 서브를 언제까지 하셨죠? 서브는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생기면서, 음. 그러니까 어, 성문용 씨가 이제 편집장일 때고, 그 음. 다음에 이제 성문용 씨가 그만두고 박준흠 씨가 박준호 씨가 사실 있었고. 기획자였는데 편집장을 네. 하다가 책이 뭐 사실 이렇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퀄리티는 좋은데 많이 안 나갈 때라, 제가 그 앞 전에 이제 그 락키도 락키. 이제 네. 악기사에서 했던 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만두고 나서 쉬다가 다시 이제 그쪽 연락을 받아갖고 책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3대 편집장으로 간 거죠. 세 맞아요. 번째. 어. 그래서 책을 좀 뜯어 고쳐 놨어요. 근데 기존에 뭐 기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은 좀 불만이 많았는데 서부에 고유의 색깔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조금 더 잘 나가는 잡지들을 만들던 패턴이 있어서 약간 음. 한뮤직과 서브의 장점만 모아놨는데, 그때 이제 제일 많이 나가긴 했죠. 그쵸. 그 기간에. 근데 음. 여러 가지 이제 회사다 보니까 이제 그 경영진하고 또 저하고 안 맞는 것도 있고 해갖고 제가 오래 하지는 못했고, 음. 그게 또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뭐 음악 플레이어나 이런 것도 만드는 회사로 인수됐는데 사람까지 파는 형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편집장이나 이런 사람이 다 기자가 따라가야 되는 조건인데 제가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만뒀죠. 아니 그 그걸로 넘어가면서 그만뒀어요. 선배님 지금까지 제가 한 게 목소리가 잘 들렸나요? 예, 예. 아니 마이크가 볼륨이 꺼져 있어요. 누구 거? 제 거. 나는 잘 들리는데? 아, 이게 XLR, 그러니까 이게 볼륨을 내려놔도 이게 콘솔에서 나름 볼륨을 잡아줘서 이게 여태까지 잘 들렸나? 씨, 황당하네. 나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아, 그래요? 아, 그쪽에서 들리셨으면 아마 잘 녹음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불안하네. 지금, 지금 딱 올리니까 어쩐지 제가 레벨에 비해서 볼륨이 살짝 낮다 했더니 제가 여태까지 이걸 끄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런. 아니면 저기 그래미 시상식 좀 잠잠해지면 뭐또 하죠, 뭐 영대 씨. 아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그냥 저기 그냥 훈련 게임이라고. 아니, 이따 테스트 해보고 문제 없으면 내보내고 안 그러면 요거, 아니 미치겠네. 며칠은 또 저기 영대 씨 전화 받느라고 정신 없을 거 아니에요. 아이. 내일 결과에 따라서. 근데 좌우간 제가 피드백이 다 무사히 들어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다 된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서브 얘기를 왜 드렸냐면 제가 서브에서 잠깐 글을 썼었거든요. 근데 이게 서브 하면은 우리 뭐 다 한뮤직 뭐 진짜 유명했고 서브도 유명했지만 당시에 영화에는 뭐 키노 이렇게 있었으면은 뭐 음악 잡지는 진짜 그 전성기가 아주 길진 않았지만 서브라는 잡지가 있어갖고 사람들이 그때 막 마니아들이 한창 막 뭐 열심히 보던 그 시절이에요. 근데 제가 서브의 색깔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그쵸. 보면은 이제 그 맞아요. 잡지계의 심야 방송 같은 거지. 그러니까 맞아요. 자기의 고집이 확실하게 그 아유, 쎄. 네. 필체나 기자들의 성향도 달랐던 책이어서 저도 가면서 처음에는 좀 당황을 하긴 했는데, 많이 처음에는 대립도 했어요. 기자들하고 아, 원래 있던 기자들이어서 제 그렇구나. 패턴하고 다르다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예. 저도 서브에서도 했지만 그때 이제 박준흠 씨가 편집장이었던 시절이고 송문영 씨도 계셨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무튼 그때 서브에서 했고 제가 잠깐 쓰고 이제 저는 안 왔을 때는 아마 그때 편집장이셨던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또 인연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또 옛날 얘기라서 또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꿈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레코드 가게 사장, 두 번째가 음. 두 번째가 평론가, 그러니까 칼럼니스트. 세 개가 있었구나. 하나는 이제 DJ. 근데 DJ는 이제 너무 언감생심. 근데 팝 칼럼니스트, 이게 글 쓰는 사람하고 그게 아니 음반 이렇게 파는 사람. 그러니까 왠지 그 레코드 사장이면은 농담으로 지금 영대 씨의 소원은 저는 다 해봤어요. 저 레코드 가게도 해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소원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다 이루신 분인데 레코드 가게 사장인 건 요건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너무 작은 가게였으니까. 그땐 어. 동네 레코드 가게. 그거 정말 작은 거.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시작했습니까? 구멍가게 같은. 25살 때였잖아요. 예, 뭐 20대 중반쯤이었는데 처음에는 음. 아르바이트로 시작한. 그러니까 뭐 음. 사실 완전히 사장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제 거의 공동 운영이다시피 했는데, 이제 누나들이 하는 가게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약간 회사 그만두고 남은 뭐 퇴직금이라든지 자기 사재를 털어서 조그만 가게들이 너무 동네에 어. 많을 때니까. 근데 뭐 사실 음악을 많이 아는 누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손님으로 드나들다가 혼자서 막 고생하고 있는데 음악을 많이 이제
알아 보이니까 너 일할래? 이렇게 되면서 거의 뭐 주인처럼 돼버린 거죠. 이제 그 음. 경험이 제가 파클라이즈 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어떤 신나라 그룹하고도 인연이 됐고, 아. 제 이제 라이센스를 쓰게 해주신 성원 레코드의 그 제 사부님도 신나라에 이제 많이 자문을 해주신 분이었으니까 거기서 소개를 해줬고, 이런 녀석이 있다. 음악을 꽤 많이 안다는데 레코드 가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친구인데, 그 소문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걸 많이 뽑아간다, 뭐 이런 음. 소문이. 아 그래서 여기서 만나면서 뽑아간다라는 처음에 게 무슨 농담, 말씀이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그 도매상에 가면은 음. 흔히 그냥 일반적인 레코드 가게에서 가져가는 물건과 저 약간 이상한 레파토리, 사실 잘 안 나가는데 막 숨겨놓은 음반들을 이렇게 뽑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코드 그러니까 그 소매상이 그 레코드 가게 주인이 이게 도매상 가서 이렇게 저기 이렇게 사오는 예, 거죠. 예. 자기가 또 뽑아오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음. 꼭 근데 잘 안 팔리는 건 막 구석에 막 숨겨져 있고 막 그래요. 아니면 조금만 있는 레파토리라든지. 근데 어떻게든 그거를 알고 뽑아가는 아주 어린 녀석이 있다 보니까 음. 도매상에서, 아니 그 숨겨놨는데 어떻게 또 알고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죠. 뽑아오면 어. 이제 주문이 오면은 이제 하려고 거기 이제 정리하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도 정리하고 이러는데, 음. 그래서 뭐 몇몇 유명한 도매상들 다 알게 되고 하면서 그쪽에서 소문도 나고, 음악은 쟤는 조금 아는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그분들이 아마 혹시 지금 한 60, 70대 다 되셨을 텐데, 지금 아마 저를 보면은 그때 걔야? 이럴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런 직업을 갖고 있는 걸 알고 아. 계신다면은, 그때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레코드 가게 사람이었으니까 레코드 가게 종업원으로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되게 웃으실 거예요. 아, 연결을 못 제가 하는 우리나라에서 분들도 음악 많겠네. 평론가가 됐어? 이렇게 되면. 예. 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레코드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그때 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음 레코드라고 그 유명한 그쵸. 레코드에 그 일하시던 손호영 씨 손오영, 뭐 손호영. 제야의 고수셨는데, 어. 그분도 사실은 뭐 원판 가게도 하시고 음반도 많이 파시던 분이에요. 사실은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음. 오리지널 음반, 뭐 아니면 음. 또 흔히 말하는 당시 백판 이런 거 다 관련되신 분인데,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나라 라이센스 초기에 간부들로 많이 이제 발탁도 되셨죠. 음. 나중에 여러 회사가 들어오고, 이제 성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후에는 폴리돌, 그쵸. 그러다가 유니버설, 지금 맞아요. 유니버설 그룹이 된 바로 그 회사의 전신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음질 좋은 LP하고 카세트로도 가장 유명했죠. 뭐 맞아요. 성음 맞아요. 하면은 예전에, 맞아요. 지금 예전 음반들 갖고 계시면은 믿고 사는 회사, 그 당시에 음질로서는. 아니 LP 뭐 매니아들 중에 외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 뭐지? 그라모폰 독일반보다 성음반이 더 좋다 이런 분들도 있다니까. 클래식 계열에서는 성음의 어떤 그게 지금도 그러니까. 있어요. 카세트도 음질이 엄청 크롬 테이프에 녹음해서 팔고 맞아요. 이랬던, 예전에 모아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다 막 끄떡끄떡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아까 도입부에 말씀하셨던 메탈리카의 And Justice For의 그 라이너 노트죠. 그것도 그러니까 어. 농담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게 저기 종로 3가에 있었던 신나라 매장에서 음. 가끔 이제 그 관리도 해주시고 이제 자문도 해주시고 들렸다가 저를 소개를 받았어요. 저는 이제 조금 골목 안쪽에 신나라 도매상을 왔다 갔다 하던 이제 가게 관련자니까, 네. 뭐 이제 소매점에서 이제 같이 이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소개를 해주셔서 이런 녀석이 있다고. 저보다 한 열 몇 살 차이도 나고 굉장히 이제 저는 어려운 분인데, 농담으로 뚝 보시더니 뭐 많이 테스트도 안 하시고 뭐 해설체 같은 것도 한번 써봐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으로 알았죠 그때는. 음. 처음 만남에 좀 얘기 좀 하다가 뭐 그런 것도 좀 해봐야지 이러셔갖고, 에이 무슨 사람을 장난을 하시고 막 그러나 속으로 그랬는데, 한동안 연락이 안 오시다가 진짜 몇 달 거의 잊어먹을 때쯤 갑자기 메탈리카 쓸래? 뭐 말을 길게 안 하시는 분이에요. 어. 그리고 한번 와보라고.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농담처럼 시작한 일이 현실이 되고. 아 이거 되게 그래도 메탈리카 And Justice For 하면 역사적인 음반인데 그걸 또 딱 이렇게 맞고 아유 굵직하게 시작하셨어요. 아주. 그래서 당시 그 결정권을 갖고 계신 이사님들한테 엄청 혼도 나고 욕도 음. 먹고, 그런 거를 제가 옆에서 다 들어서 기억을 하죠. 아니 어떤 그런 욕을 음반을 먹었는지. 뭐 전영혁이나 이런 사람이 써야지 성시환이나 이런 사람이 예, 써야지. 아니 그런 얘기를 직접 하셨어요. 대놓고 그랬는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해놓고 이제 제가 그 목숨 걸고 쓴 거의 뭐 지금 아. 우스개로 하면 뭐 나만의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해서 판도 많이 팔렸지만 히트를 했죠. 아 진짜 아니 그 뭐 그런 이후로는 거의 뭐 하드락 헤비메탈은 제가 혼자 다 쓰다가 너무 벅차서 그 이후에 몇몇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였죠. 어. 이 아니 그러니까 사람 이 사람 쓰면 된다 해가. 그러다가 제가 알기로는 한뮤직 전에 뭐가 있고 그게 예, 뮤직랜드. 뮤직랜드. 일본 라이센스로 그러니까 뮤지션을 위한 잡지. 그죠. 거기에 객원 기자로 들어갔었죠. 그게 있고 인제 본격적으로 90년 네 90 91 90 90에 90년에 이제 예예. 이제 80년대 후반에 이제 창간 준비를 이제 꽤 했고 오래 했었고 뮤직랜드를 또 음 계속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겨서 네. 거기 직원들이 전부 나를 따라 나온다고 7명이 그러니까 뭐 정예부대 같은 건데 다 그러니까 편집 디자인부까지 저를 따라 나온다고 그래서 뭐 큰 어. 사건이 나기도 했었는데 그 사람들을 책임줄 저주를 그 쩐주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댈 사람. 어. 그래서 이제 다각적으로 음악계에 사업을 펼치던 서라벌 회장님을 가서 그냥 독대를 한 거죠. 책 내실래요? 이게 인제 사건의 발단이에요, 한뮤직. 야. 잡지 한번 안 해 보실래요? 이렇게 제안을 했던 게. 그 회장님은 어디서 만났었냐면은 라우드니스 공연장에서 제일 처음 만났어요. 라우드니스. 예, 등촌동 88체육관. 아 거기서 처음 조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서로 기억을 하고 있다가 저도 좀 독특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그러니까 그분도 기억을 했다가 제가 쳐들어가서 이러이러한데 책을 한번 잡지를 해 보실래요? 해 갖고 제안한 게 오케이 해 갖고 그렇게 시작. 자 30살도 안 된 스물 뭐 한 8 예. 그래서 9 7명을 저만 간 게 아니라 7명을 다 책임져 주는 거로 시작을 한 거예요. 아 근데 뭐 워낙에 인제 그런 팀의 팀 이 뭐 성우진이라는 사람이랑 예. 그의 예. 어떤 딱 그 봤을 때 팀에 인제 모자라는 파트를 이제 보강을 해서 한뮤직이 시작이 됐죠. 지하 사무실에서. 아 처음에는 돈을 많이 뭐 확실한 비전도 없고 하니까 열악한 사무실부터 시작을 했죠. 한뮤직이 의외로 돈을 그렇게 막 많이 벌지는 못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한참 때는 엄청 벌었죠. 아 그랬군요. 아니 제가 잡지만 어디서 팔아서도 거의 어 아니 그러니까 막 되게 팔린 거에 비해서 실제 막 수익이 막 엄청 많진 않았다 뭐 아니 어 뭐 그거는 이제 처음이었고요. 음. 그 잡지만 팔아 갖고 돈을 많이 번. 아이 그러니까 저기 음반 제작도 하고 그랬죠. 다운타운은 무슨 돈을 했겠어. 맞아. 그런 자신감과 뭐 이런 것들. 그걸로 지금 다 집도 사시고 한 겁니다. 그리고 돈 잘 벌 때는요. 음. 저 편집장실 독방도 있었어요. 아 제 화장실처럼? 지금 있는 오피스텔 크기만큼의 저 비서도 있었어요. 심지어. 와 이게 진정한 라떼는 말이한데 와. 잡지사인데 편집장실이 따로 있었고 제 담당한 여직원이 따로 있었어요. 비서, 세크레터리. 진짜 잘 나가던 거의 뭐 완전히 비서 역할까지는 아니었는데 거의 비서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그런 전담 직원을 저한테. 와 듣기만 해도 믿을 수가 예. 없습니다 진짜. 사무실도 어. 굉장히 넓어졌고 일단은 저기 지하에서 벗어나서 위로 올라갔었고 그 시기가 완전히 매진해 저희가 2만 부 당시에 2만 부를 다 팔던 데니까 와 어마어마했죠. 합니다. 요새는 2만 유튜브 2만 조회수 나오기도 힘든데 2만 부를 판다는 게 진짜 또 그 믿어지기가 30년 쉽습니까? 전에 2만 부가 순식간에 그달에 거의 다 소진되는 거의 그런 상황. 진짜 이거는 말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말한다 그래 갖고 여러분들이 되게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이 잡지를 사려고 막 줄을 서고 막 잡지를 뭐 다 이게 갖고 있고 그게 매진이 되고 이런다는 거가 지금으로서 종이 잡지를 매진시켰던 거는 특히나 그렇게 전문 잡지를 뭐 사실 없었던 일이죠. 음음. 그리고 누구랑 경쟁을 했냐면 이제는 KBS랑 경쟁을 했잖아요. 이후에 우리의 유일한 경쟁지가 거기하고도 지지 않았으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한 잡지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사실 저도 성우진이라는 이름을 한뮤직으로 뭐 한뮤직 출신으로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성우진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한뮤직으로 지금 거의 뭐 동일시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한뮤직, 성우진 이렇게 동일시하는 분들도 그 이후로는 사실은 이제 음악 평론가보다는
잡지를 잘 만드는 녀석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업계에서. 그게 다음에가 이제 예, 월드팝스. 예, 음악 잡지를 잘 만드는. 그래서 한뮤직도 사실 이제 그 음반 제작 때문에 음. 다운타운 때문에 뭐 마지못해서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이제 막 피곤해갖고 한 1년 이상 쉬었거든요. 그 음. 다음부터 또 잡지를 만들겠다고 또 연락이 와서 막 처음에 고사하다가 잡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도 또 이제 돈이 있는 회사에서 잡지를 만들겠다고 해서 또 잡지를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 때 잡지는 지금 자화자찬이 아니라 항상 그때 경쟁을 하면 한뮤직을 제가 눌렀으니까요. 다른 책을 만들어서 배은망덕한. 그러니까 이 전에 거의 사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신 적도 있는데 욕을 하신 적도 있는데 어떻게 본가를 박사를 낼 수가 있냐. 그 다음 잡지가 계속 다 잘 나갔어요. 이게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뭐 비슷한 건 아닙니다만 뭐 스티브 잡스가 뭐 이렇게 애플에 있다가 나왔는데 애플 대항마를 만들었는데 애플보다 잘 팔린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막 이런 식인데 아니, 그러니까 음. 한뮤직의 구조나 어떤 그 섹션을 다 제가 만들어 놓은 패턴이었기 때문에 음. 그거를 해체하거나 비슷한 걸 만드는 건 너무 잘하는 거죠, 제가. 노하우지.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지. 예, 네. 똑같은 식으로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만드니까 더 잘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구조를 너무 잘하는 데고, 그러니까 컴퓨터를 제가 설계를 해놨는데 다른 데 갖고 업그레이드 버전을 만들어 놓은 음.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구나. 이기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그래서 상황이 계속 이어지거든요. 취업하시는 분들 계는데 월드팝스? 아, 맞나요? 월간팝송. 아, 월간팝송은 옛날 예, 거고. 월드팝스. 월드팝스도 처음에는 발행인이 원래 음. 가요 잡지나 하이틴 잡지를 하시던 분이에요. 음. 그래서 가요가 없으면 안 팔린다. 아, 그래갖고 가요를 가요 그래서 파트 잡지도 썼구나. 있고 처음에 이름은 믹스였어요. 믹스. 아. MIX. 이게 이제 그 가요가 합체된 그러니까 그때 약간의 됐다 이거지? 그 당시 나온 뮤직 라이프나 뭐 저기 네네네네. 뭐 포토뮤직 이런 게 있던 때거든요. 아마 포토뮤직. 이제 기억을 하실 건데 맞아요. 가요가 들어가 이제 서태지 열풍이 있었던 때라 그래갖고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발행인 말대로 그냥 고분고분 그렇게 따라줬어요. 근데 안 나가 책이 아. 기대처럼 그래갖고 그럼 제 맘대로 다시 팝송 잡지로 만들죠. 그러고서 월드팝스가 되고 이게 터진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사장님이 두 손 들시고 제 말대로 해주셔갖고 그다음에가 이제 락킷. 그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락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기타 회사에서 콜텍. 잡지를 하겠다고 해서 또 만들었던 거. 그때가 그다음에 이제 또 그 락키 시절에 이제 델리 스파이스 뭐 언니네 이발관 데모들 먼저 처음 듣고 그 당시에 기자들도 굉장히 유명했죠. 지금의 이제 고종석 씨 뭐 고정석. 아직도 음. 평론하는 그때 이제 고종석 씨를 또 그 유명한 황학동 시장에 또 레코드 가게에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래 소개를 받아갖고 또 갑자기 또 기자를 시키는 김태훈 씨도 그렇게 발굴했었죠. 저 어. 월드팝. 그렇구나. 네. 여러분들 아시는 그 평론가도 사실은 네네. 잡지사 기자로 시작했죠. 그렇구나. 아니 그 보면은 80년대 후반에 그러니까 80년대 후반에 메탈 하드락 그 정점 그다음에 80년대 후반에 한국 언더그라운드 메탈 과 이제 90년대 초반에 가요로 넘어오면서도 어쨌든 이제 뭐 직접적으로 막 랩 댄스 이런 거랑은 별로 관계가 없으셨지만 이제 90년대 중반에 넘어오면은 또 한국의 인디락의 펑크의 시작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잡지를 하시면서 다 커버를 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디라는 말이 등장하기 전에 우리나라 헤비메탈의 그쵸. 탄생서부터를 90년대.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겪었던 사람이고 음. 이후에는 그런 음악을 이제 언더그라운드 뮤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실 맞아요. 인디라는 단어가 없을 때라 없었어요. 언더라 그랬죠. 96년 90년 6년 전후에는 이제 막 노이즈가든 뭐 이런 팀들은 아직 인디라는 단어를 쓸 때가 안 아니니까 했죠. 뭐 예. 저 델리 스파이스나 이때까지는 아직 이제 동아기획의 어떤 영향력에서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으로 분류될 언더그라운드라고 했고 때라 아니면 얼터라고 하긴 했었어요. 예. 얼터. 어.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그냥 홍대에서 뭐 그러면서 또 매체에서 사용하고 이제 레이블 때문에 인디라는 단어가 인디라는 또 음. 레이블이 있었잖아요. 굉장히 맞아요. 큰 어. 그런 영향도 있고 해갖고 이제 드럭이라든지 클럽이라든지 이래서 이제 뭐 당시에는 거의 사람들은 모르던 크라잉 너시니 뭐 이런 팀들도 이제 만들어질 때부터 봤었고 저는 또 홍대에서는 또 당시 유명했던 또 라이브 클럽도 했었고 그랬기 음. 때문에 그때는 직접 그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이죠.
음. 그래서 밴드들도 더 이후에 내린이 이런 팀을 발굴할 수 있었고 잘하는 팀들이 보이니까 또 음. 우리 클럽에서도 라이브하고 하는데 그래서 뭐 음반 제작이나 또 뭐 컴필레이션 이런 것도 많이 그때는 관여를 했었죠. 홍대의 직접적인 제가 또 라이브 클럽의 대표였으니까. 그걸 그 시대를 이렇게 뭐 저는 또 팬으로 그 시대를 지났지만 그 시대를 이렇게 잡지사 편집장으로 뭐 레이블로 뭐 이렇게 살아오신 분 입장에서 막 '아 그때 진짜 좋았는데.' 하면서 좀 아쉽거나 지금으로 비추어 봤을 때 비교해 봤을 때 아쉽거나 그런 마음도 좀 있으시겠어요. 그때 제 클럽이 어느 위치냐면은 맞은편에 지금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지금 그 자리도 아마 그분이 인수하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 양 YG? 뭐뭐 사장님 예. 예. 아 거기 앞에 그 유명한 댄스 클럽이니 뭐 지금도 네네네. 아마 저희 자리를 아마 그분들이 다 들어온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군요. 야 그때 그렇게 계속했으면 저도 꽤 돈을 벌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너무 핫플레이스가 돼 있으니까요. 그 거리 자체가. 그러니까 어어. 홍대 삼거리 바로 옆이었어요. 음. 저 위치가 뭐 굉장히 넓었고 그 음. 라이브 그 당시에 홍대에서 넓은 공연장 그러니까 라이브 클럽 중에 하나였거든요. 3대 라이브 클럽 중에 하나였는데 아 근데 '돈 버는 재주는 내가 없구나.' 그 느꼈죠. '아 돈은 아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선배님이 물론 그렇지만은 또 칼럼니스트나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전성기 시대를 지나신 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중에 탑이었고 그랬기 아니 때문에 지금은 후회는 없어요. 왜냐면은 음. 제가 원했던 그 소원이 사실 잡지사 기자 음. 그리고 파칼라미스트를 30대 전후에 할 수 있을까로 시작을 했는데 그건 사실 25, 6살 때 다 뒷바라지구나. 소원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소원이 사실은 방송 DJ였는데 전영혁 어어어. 선배나 성시환 선배 프로그램 같은 거를 늘 동경하고 살았으니까 저는 사실 인제 김기덕 선배나 김광한 선배 프로그램 같은 거는 뭐 사실 제 방향이 그쪽 성향은 아니었고 아니시죠? 예. 예 그냥 심야 방송 예예예. 그러니까 전문 음악을 틀 수 있는 그러니까 헤비메탈이나 프로그레시브도 나오는 근데 그거를 인제 50대 초반에 이룬 거죠. 아니 근데 어쨌든 지상파 방송이니까. 그전에 되게 제의가 있었을 법한데요? 아 그전에도 소소하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음.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음음음. 작은 뭐 DMB 방송 이런 건 아 했었어요. 성문영 하셨었어요. 씨도 하셨어요. 맞아요. 예 하셨었어요. 성문영 씨하고 전문 방송을 했었어요. 근데 아. 그건 지상파가 아니니까 그런 다른 지상파에서 그리고 또 영화 음악 방송은 또 제가 DJ를 한 적이 있고 아 그랬는데 그러시구나. 그것도 사실 제 전공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쵸. 영화에 한동안 빠져 있을 어. 때라. 음. 근데 사실 지금도 저는 영화를 가져야만 직성이 풀리는 스타일이거든요. 블루레이를 제가 사긴 소장을 사셔야 해야 되는구나. 예 뭐 DVD든 그래서 음. 제 집에 오면은 영화 평론가인 줄 아시는 분도 많아요. 사실 DVD나 블루레이가 수천 개 영화 웬만한 영화는 다 있거든요. 아니 근데 저도 아까 전 심심하면 보는 것 중에 웃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 크라이테리온 컬렉션 그 클라짓 픽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아 네. 유명 엄청나죠. 유명한 사람들 그 크라이테리온이라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뭐냐면 기존에 나왔던 영화를 이 크라이테리온이라는 회사에서 재발매를 하는데 굉장히 그냥 DVD의 명품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명품으로 재발매를 해요. 그래서 화질도 예. 최고로 다시 리마스터를 하고 거기다가 부가 원래 DVD나 블루레이 발매 시에는 없었던 부가 인터뷰 영상 뭐 코멘터리 이런 게 막 잔뜩 들어 있고 아트웍도 엄청 이쁩니다. 근데 그 컬렉션을 패키지가 다르죠 완전히. 예.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은 일단 명화일 확률이 거의 뭐 99.9% 이기도 하고 실제 영광이기도 하죠. 근데 이게 또 컬렉터들의 마음을 엄청 자극하는데 저도 실제로 몇 장 없어요. 근데 거기 유튜브 가 보시면 크리테리온 혹은 크라이테리온 컬렉션이라고 이 영어를 쳐 보시면 자기네 창고를 유명한 배우나 뭐 영화인들을 모셔다가 진짜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래요. 이렇게 장바구니 하나 주고 거기다 다 담아가라 그래서 봉준호 감독이 한 것도 있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아이 같은 표정으로 막 그 사탕 가게에 온 아이들처럼 막 이거를 정말 돈이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닌데도 자기 로망인 거예요 이 크리테리온 컬렉션이라는 게. 그래서 그거를 그럼요. 막 그건 다르죠. 예. 이렇게 담아가요. 근데 정말 거기 한번 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반 수집가들이 어. 똑같은 CD를 모으더라도 ECM 시리즈 가져가라고 하면 그죠. 다 뭐 모르는 뮤지션도 가져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죠. 너무 진짜 가 보고 싶어 거기. 크라이테리온 컬렉션.
이제 뭐 좀 얘기도 많이 했으니까 약간 뭐 슬슬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또 뭐 선배님 다른 계획도 얘기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좀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뭐냐면 지금 뭐 정말 뭐 꿈을 이뤘다는 말씀도 했고 뭐 이런저런 음악 관련 일들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저는 요새 그런 걸 선배님 다 한번 겪으셨을 것 같은데 좋아하는 거를 업으로 하는 거가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정말 순수한 즐거움을 좀 뺏어간다는 느낌을 느껴보신 적은 없습니까? 예, 그거는 하면서 계속 느꼈던 거고요. 시간도 이제 모자라게 되지만 그 예전에 어떤 그 아까 저보고 약간 좀 독설가하고 약간 깐족거리고 뭐 이렇게 강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성향이 매체에 맞춰서 조금씩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좋아서 들었던 음악이 라디오의 인기 코너를 맡다 보면 여기서 틀면 좋지 않을까 하고 먼저 생각하게 되는 곡이 또 생기고 음반도 생기게 되고요. 그쵸. 잡지를 하다 보면 이 기사화하면은 더 좋은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은 이제 선곡할 때 이런 걸 틀어주면은 또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발굴하는 곡도 있잖아요. 사실 이제 맞아요. 팝도 우리나라 라디오에서만 듣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그룹인데 사실 우리가 음. 아는 많은 팝송도 우리나라에서만 히트한 곡이 솔직히 있잖아요. 영대 씨는 잘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 예, 그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매니아들이나 라디오에서 발굴한 곡들인데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예전처럼 그냥 어떤 평론가적이나 이제 매니아 입장에서보다는 그 사실 나이가 들면서 현명해진 건데 그 매체에 맞춰 주거나 어떤 그 상황에 맞추는 그런 게 생겨요. 그러면서는 '아 내가 이걸 순수하게 이 음반을 좀 못 들을 때가 있구나.' 하면서 이제 아쉬울 때도 음. 있지만 지금도 사실 제 나이대에 비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듣는 편이고요. 남들이 얼마나 듣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을 보면 그래도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이 듣고 많이 투자하고 그러는 것 같고 음악 대중음악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뭐 공연 기획자라든지 페스티벌도 굉장히 성공한 것서부터 많이 만들어 봤고 그거에 또한 뭐 계속 자문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저같이 솔직하게 진짜 실질적인 가방끈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대학교에서 락학 강의만 15 년을 했거든요. 아 딱 지금 맞아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만뒀는데 어. 저는 사실 음악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해야 되는 거라 도저히 원격 강의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딱 작년에 그만뒀고요. 15년 그리고 락의 제가 할 수 있는 한은 종신으로 뭐 계속 하시라고 학교에선 그랬었는데 음. 락 음악에 이해라는 강의를 맞아요. 제가 락 15년 음악의 이해. 했거든요. 맞아요. 예. 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떤 음악 일로 다 주어질 거죠. 그러니까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본 것 같아요. 음. 뭐 뭘 더 해볼 수 있을까 음악으로. 지금은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업적인 제작 뭐 이런 거만 남은 거죠. 어찌 보면. 뭐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러지? 굉장히 대중적인 가수 뭐 이런 거는 제가 거부해서 안 한 건데 음. 그런 것 빼고는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작서도 뭐 언더그라운드나 뭐 전문적인 장르까지는 다 관여해서 해 봤고 뭐 방송도 인터넷 방송, DMB 방송, 지상파 방송 이런 것까지 다 해 봤고 텔레비전도 심지어 했었어요. 제가 MC도 여러 개를 했거든요. 저는 그 케이블에서 말도 안 많이 되는 상황. 케이블에서 여러 번 예. 봤었어요. 예전에 KMTV, MBC 예. 시절에. 예. 제가 MC한 방송 그리고 또 심지어 연예 방송에 패널도 했었고 그랬어.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에 유명한 어. 그 팝 소개해 주는 패널이었죠. 그러니까 뭐 연예 정보 프로에 그것도 꽤 지구촌이 오래 아니 했고 저기 한밤의 TV 연애였나요? 아니요. MBC 프로였는데 뭐였지? 그게 원래는 이제 현대 방송에서 있던 게 이제 MBC에서 같이 음. 방송을 하는 이제 그런 형식이었고 이후에도 뭐 몇 년 전에도 했었어요. 공동 MC 4 명이서 진행하는 방송도 했었고 음. 저한테는 사실 제 핸디캡이라든지 뭐 이런 걸 아시는 분들에게는 어떻게 저런 걸 할 수 있지?" 그럴 텐데 하여튼 기회가 되는 거는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자 같은 것도 사실 제 신체적인 핸디캡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도 뭐 더 많이 다니면서 하고 그랬던 건데 근데 제가 좀 도전 정신이나 모험심 같은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열정 진짜 뭐 열정 우리가 흔한 열정이란 말이 되게 흔하게 쓰는데 저는 가끔 진짜 인제 이거를 음악을 일로 하다 보니까 인제 공부를 또 하고 저는 이제 10년 넘게 인제 유학 생활하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 그거 좀 지쳤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막 또 가끔 또 막 좀 짜내 갖고 막 책도 번역하고 이제 책도 쓰고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또 지치고 이러다가 제가 제 책도 이제 선배님이 추천사도 써 주신 적도 있고 한데 그러면서 이제 선배님을 딱 보면은 '아 저분은 아직도 굉장히 옛날 그 음악 마니아 그러니까 음덕 소위 음덕의 열정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 어 그러니까 음. 이사 다니면서 제일 지금도 사실은 뭐 가족들이나 예전에는 뭐 부모님들 같이 살 때는 저렇게 쌓아놓고 저걸 도대체 뭐 안 푼 박스서부터 집이 거의 그 점령당한 상태잖아요. 막 음. 그 계속 이사 다니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사실 거의 그런 상황인데 요즘 같아서는 좀 처음에는 굉장히 그거를 어떻게 처분할까도 이제 한동안은 고민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수천 장 남아있는 LP를 보면은 안 버리길 굉장히 잘한 것 같다. 요즘 같으면 카세트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잘 안 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예전 것들 뭐 멀쩡히 작동이 된다거나 뭐 그러면은 그러니까 남들이 병이 아니냐 할 정도로 잘 못 버리는 책 같은 것도 잘 못 버리고 근데 다 갖고 있으면서 예전에 다 요즘엔 다시 들춰보고 막 듣고 책도 보고 뭐 CD니 음반이들 이렇게 쌓아 있고 아까 영화 같은 것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콘서트나 뮤직비디오 이런 것도 한동안은 제가 가장 많은 사람이었는데 보면은 지금도 그런 거로 힐링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아 때는 진짜 스트레스를 잘 안 받아요. 그래요. 맞아요. 아니 예. 선배님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정신적으로는 건강해요. 아니 저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이제 통화하면서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뭔가 이게 멘탈이 굉장히 안정적이시다는 느낌을 많이 제가 기억하는 거는 이제 막 까칠한 이미지 막 센 이미지 이런 거는 늘 있었지만은 그래서 되게 막 그 멘탈이 되게 이렇게 막 좀 하긴 그런 했으면 이렇게 길게 이 이 바닥에서 버텨나오질 못했겠지. 겉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 제가 제 핸디캡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라는 데서 핸디캡을 갖고 전문가로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더 세 보이려고 그랬던 것도 있을 거예요. 하긴 그러니까 그럴 수 기죽지 있겠어요. 않고 어. 저쪽에서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또 어릴 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 보여 갖고 굉장히 그런 것 때문에 무시하고 다녔거든요. 아. 편집장을 하고 다니는데 제 나이로 안 보여주거나 어디를 뭐 못 들어게 하거나 뭐 이런 실질적인 경우도 당해봤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좀 세 보이거나 강해 보이기 위한 어떤 그런 캐릭터를 제가 만들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래. 누구한테 무시당하거나 꿀리지 않기 위해서. 음. 아니 그냥 처음 만나는 사람이 저를 그냥 아무 정보 없이 만나면은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하가 되잖아요. 음. 그냥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장애인, 실제 장애인이거든요. 그분들이 처음 저를 만나면. 첫인상은 예. 그러기 때문에 더 살기 위해서 이 필드에서 그걸 다 극복하고 뭔가 그 유명한 평론가를 유지하면서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제가 좀 독하고 강하고 잡지할 때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상대 잡지사도 친구였지만 음. 편집장들이 너무 막 그 선배들한테 굽신거리고 막 그 이익 못 따지고 할 때 저만 뭐 광고비 깎고 그러시면 "왜 딴 데는 이렇게 주시고 저희는 깎으세요?" 그러고 저는 좀 대바라지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못된 놈이라는 이런 소리도 들었지만 결국은 잡지는 제가 살아남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맺고 끊는 거는 확실히 비즈니스 할 때는 필요하다. 개인적으로는 형일 수 있고 뭐 그때는 예절을 갖춰야 되지만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맺고 끊는 건 있어야 된다. 지금도 음. 그런 생각을 해요. 아유 프로페셔널리즘이라는 단어가 또 새삼 생각이 나고 그리고 참 많이 진짜 느끼고 배우게 되는 또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뭐 다 이루었다고는 하셨는데 이거 뭐 거창한 거는 아니에요. 거창한 건 아니고 약간 그냥 '아 요거는 한번 해 보고 싶은 거 있는데 음악 관련해서.' 요런 거 있으십니까? 잡지를 갑자기 창간하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또? 아니 잡지는 사실 뭐 몇 년 전까지도 계속 제안을 받았었어요. 근데 너무 아. 이제는 제 체력이 버티기에는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아. 또 이제는 아시다시피 어 페이퍼 잡지가 생존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만약에 이제 저런 게 있죠. 이제 일생에 못 이룬 것 중에 하나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또래 이제 비춰봤을 때
제 친구나 비슷하게 예전에 했던 분들이 각 장르에서 다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있거든요. 다른 이제 문화 장르에도 네. 친했던 분들도 있는데 다 유명해지시고 재력도 이제 있으신 거죠. 음. 그러니까 후회되는 거는 아, 이제에 밟지 못해서 돈을 많이 못 벌었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돈이 있었으면 아마 굉장히 작은 방송국 같은 거 하나 하지 않았을까. 지금은 하고 싶은 건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 멋진 후배들, 특히나 이제 그냥 연예인 DJ들이 아닌 그 영대 씨 같은 분들. 그러니까 각 그 잘하는 분들 발굴하는 건 그래도 좀 하니까 음. 지금도 후배들이 뭘 잘하고 뭐의 전문가고 이런 거는 좀 많이 알잖아요.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일을 해서. 그분들만 모시고 딱 전문 방송. 그러니까 제 사제를 쓰더라도 굳이 영리에 뭐 이렇게 그 생각 안 해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로컬 라디오 같은 그 아, 정도의 수준. 최고죠. 예, 아니 우리나라에서는 좀 힘들긴 하겠지만, 예. 아니 제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웃는데 저도 라디오 DJ가 되게 하고 싶은데 그럼 어떤 라디오 DJ가 하고 싶냐 그러면 그 미국에 있는 로컬 인디 라디오 같은 DJ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에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런 걸 하려고 그래? 근데 지금 정확히 아니, 그러니까 말씀해. 지금도 이제 먼저 하시긴 했지만 저는 사실 이제 9세대고 사실 이제 그런 게 무서워서 그래도 딴 사람보다는 기계를 잘 만지는 편인데 뭐든지 사실은 어떤 그 신문물에 대해서 거침이 없어요. 지금도 매뉴얼 음. 없이 막 도전하고 잘 만지고 어. 그러는데 지금도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라는 공간에 어, 대해서. 그래서 어, 어. 저하고 이제 술 먹다가나 농담으로 막 그렇게 친한 사람들 보면은 형이 알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뮤지션 뒷얘기라든지 그동안 아유. 만났던 뭐 국내외, 그러니까 아유. 제가 알고 있는 뭐 스콜피언스의 국내 아유. 기사, 뭐 그들이 프로모션 했을 때 뭐 그 저는 다 봤잖아요. 그쵸. 뭐 국내 뮤지션들도 뭐 어. 진짜 무명일 때 그런 얘기만 푸는 유튜브 하면은 어떻게 해서 이런 제안을 받는데 혼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서 아이 그거 지금은 별거 생각만 아닙니다. 해두고 있는. 그거 인제 제 생각에는 그거 하시는 건 어렵지 않고 성우진 TV가 되겠죠. 근데 성우진 TV 나오면은 진짜 대박 예감하고 그리고 콘텐츠는 뭐 무궁무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쪽은 콘텐츠 싸움이에요. 왜냐면 딱 보기에는 되게 팬시하게 잘 만드는 채널이 훌륭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콘텐츠는 누가 만들어 주지 못하거든요. 그거는 진짜 이 만드는 사람의 내공인데 성우진 TV는 제 생각에 그 뒤에 야사로만 풀어도 한 앞으로 돌아가실 때까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들고. 전에도 저기 영대 씨하고 이제 마지막이니까 이제 이건 어. 농담 삼아 이제 끝내주려고 하는 네네네. 말인데 제가 헤어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딱 사실 20대 후반까지는 그냥 김영대 씨하고 같은 수준, 그냥 딱 스탠다드하고 평범한 어. 수준이었는데 잡지사 하다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인은 아마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하고 취중 인터뷰를 하다가 뭐 사무실에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게 낫다 싶어 갖고 어. 신하위의 신대철 씨가 어어. 저랑 이제 뭐 신하위 앨범이 나왔던 그때 아마 인터뷰할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네네. 술 가볍게 이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터뷰를 하다가 잡지사 기자가 머리를 기르면 잘려요. 이게 발단이거든요. 아. 신문사가 아니었고 제 위에 사장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 잘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럼 제가 길러볼까요? 그게 발단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짧고 이런 사람을 만나면은 가뜩이나 말수가 적은 거로 유명하시잖아요. 그 음. 형제분들이. 그러니까 말도 잘 안 나오고 뭐 이렇게 동질감이 안 느껴져 갖고 외국의 기자들은 머리 길고 막 락커 같은 사람도 많아서 그죠. 그런 분들 만나면 괜찮은데 성우진 씨가 해보면 안 돼요? 이게 발단이에요. 아. 그냥 하겠다고 해서 그때부터 기른 거예요. 90년대 초부터. 아. 그리고서 저한테는 지금 거의 한 30년 가까이 머리가 길렀고 기르다 보니까 편해요. 저같이 게으른 사람들은. 음. 오히려. 짧은 머리는 막 자고 나면 막 이렇게 그죠, 그죠, 그죠. 물도 묻혀야 되고 뭐 발라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빗으면 끝이거든요. 미용실 갈 필요도 없고 기름은 뒤에만 잡아갖고 이렇게 가위로 좀 자르면 되고 돈도 안 들고 그- 그런 저도 저의 이제 엉뚱함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이유잖아요. 맞아요. 그냥 해보실래요? 했는데 제가 하죠. 안 잘릴 것 같은데요. 그게 이유예요. 아마 치대철 씨는 기억 못할 수도 있는데 저는 제가 제안을 받았던 사람이라 그게 평생 기억을 하죠. 아무튼 캐릭터 확실하시고 뭐 저기 콘텐츠도 많고 뭐 아직도 열정도
뭐 충만하시고 하니까 제 생각에는 조만간 제 생각에 유튜브 채널에서 성우진 TV로 만나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무튼 오늘 뭐 너무 긴 얘기하고 사실은 뭐 거의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또 안 아 되면 저기 저 영대 씨 채널에 그냥 저기 새 들어 가죠 뭐. 아니 새로 시작하는 거죠. 월세로 시작. 그러려면 이제 제 채널이 인제 엄청나게 잘 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어 갖고. 아무튼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저도 윤병주 씨도 제 게스트로 나오시고 또 오늘 또 인터뷰로 또 선배님을 만나게 되니까 진짜 뭐 언제 저기 뭐야 다 쫙 앉아 갖고 또 한번 터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윤병주 뭐 이석원 그죠? 그분은 잘 안 나올 것 예전 같지만. 얘기 시작하면은 또 뭐 없어요 이런 거. 우리가 아는 얘기는 뭐 무궁무진한 여러분들이 상상 초월하는 얘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이것도 이게 계속 길어지니까 아무튼 요런 구술사라 그러잖아요. 우리 얘기로 하는 걸로도 락 음악 역사를 딱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너무 재밌는 거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날을 또 기다려 보면서 오늘 네. 너무 늦은 시간까지 선배님 진짜 수고 많이 하셨고 오늘은 길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일단 재밌었고. 영태 씨하고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좋았는데 네. 음 이렇게 요즘에 잘 이끌어 가셔서 너무 부럽기도 아 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될 수 있게 진짜 이끌어 주신 분은 뭐 누가 뭐래도 성우진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뭐 선배 뭐 이런 말이 뭐 그냥 되게 습관적으로 쓰이지만은 제 진짜 마음속에 선배님 탁 하고 할 수 있는 사람 성우진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래서 되게 감개무량한 그런 또 인터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기 "눈은 정확했구나." 처음에는 그냥 쪽지 하나 보낸 건데 지금은 확신을 얻었어요. '내가 그래도 눈은 정확하구나.' 이런 걸 요즘 느끼고 있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뭐 지금 팝 좋아하시는 분들 옛날 뭐 저 나이대 더 위의 나이대 많은 구독자 중에 많으셨으니까 오늘 너무 재미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편집을 귀찮다 편집하지 말고 그냥 올려야지. 잘 해 갖고 업로드해서 여러분들 조만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셔서 선배님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배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